네, 안녕하세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인사드리겠습니다. 현재 투자자로 활동하고 있는 이기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바쁘신 중에도 시간 내서 와주셨고 이렇게 약간 되게 오붓하게 아이 컨택 하면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되게 좋고요. 중간에라도 사실은 뭐 여기 오신 분들 베네핏이 뭐 이렇게 질의응답 편하게 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신 분들이 중간에라도 그냥 강의 맥이 끊기는 거 아닌가 이런 오해하지 마시고 그냥 자연스럽게 손 들고 질문 주시면 그 내용이 뒤에 있으면 뒤에 같이 말씀드릴게요라고 말씀드리거나 그때 뭐 또 말씀드리거나 이런 식으로 제가 자연스럽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 일단 연사에 대한 소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그 2018년부터 VC 심사역으로 업무해왔었고요. 그 전에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제가 4번 정도 창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의 마음 제가 뭐 다 싱크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투자자들 일반적으로 창업 경험이 없는 투자자들에 비해서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안다라는 얘기 드리고 싶고 그 기업을 첫 번째 회사를 두 번째 회사의 에케 형태로 이제 M&A 하고 두 번째 회사에서 이제 VC 투자 라운드를 도는 공동 대표였고 또 그 기업을 약간 스피노프한 형태로 재창업을 했었었고 그때 두 번째 창업할 때 이제 VC 투자 라운드 돌았던 경험도 갖고 있고 아직도 그 기업을 순항하고 있고요. 세 번째 창업해가지고 우리 잘 아는 동국대하고도 인연이 되게 많죠. 제가 투자 파트너 직함도 갖고 있는데 CAT테크한테 세 번째 창업했을 때 시드 투자 받았었어요. 그리고 네 번째 창업하면서 이제 파운더들한테 이제 구조 엑시트하고 저는 저의 또 다른 길로 VC로 넘어왔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겪었던 다양한 경험들 어쨌든 어찌 보면 이제 창업 생태계의 어떤 전주기를 그래도 조금 다 밟아봤던 선배 창업자이자 투자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뭐 옛날에는 정부 지원 사업 명이 좀 달랐었죠. 그래서 요즘에는 뭐 예비 창업 패키지, 초기 창업 패키지, 뭐 도약 패키지 이런 느낌이었는데 예전엔 이름이 좀 달라가지고 그런 것들 정부 지원 사업도 많이 했었었고 뭐 R&D 사업들도 많이 했었었어요. 그래서 특이사항으로는 창업성장 R&D 같은 경우에 제가 뭐 문과 출신은 아니지만 그래도 사실 뭐 개발자 출신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창업성장 R&D 1억 5천만 원짜리는 제가 1인 기업일 때 받았던 특이한 케이스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여기 계신 분들이 저는 이제 창업이라는 게 결국은 가설 검증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시간과 비용을 얼만큼 아낄 수 있느냐 그게 내부적으로 리소스를 아낄 수 있는 것도 있겠지만 외부의 어떤 리소스를 갖고 와서 하는 거 그런 것 중에 이제 가장 우리가 손쉽게 그리고 루틴하게 가장 많이 해야 되는 것들이 사실 이런 정부 지원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중에 오늘은 사실 투자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외부 자금 조달과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정부 지원 사업, 그다음 내 돈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용자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투자, 뭐 이렇게 전체적인 자금 조달이라는 맥락에서 오늘은 그 부분 중에 이제 투자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투자환경 R&D도 했었었고 해외 구매 조건부 과제도 했었었고 팁스도 했었었고 제가 여기 건수가 좀 업데이트가 안 돼 있는데 제가 10건 이상의 조합에 GP, LP, 코GP로 하고 있고 제 돈이 들어가 있는 기업은 그러니까 회사 돈이 아니라 제 돈으로 순수하게 들어가 있는 기업이 한 100개 정도 이상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학교 다닐 때 그렇게 공부 열심히 하는 학생은 아니었는데 또 배움의 꿈이 있어서 지금 이제 박사 과정 계속 하고 있습니다. 논문 써야 되는데 못 쓰고 있네요.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은 오늘 이제 투자를 얘기를 하지만 전체적인 이제 투자에 대한 맥락에서 우리가 이런 다양한 요소들이 있는 거고 그 중에 우리가 하나의 선택지라고 생각했으면 좋겠고 그냥 약간 스크리닝 하듯이 말씀드리면 어쨌든 이게 스테이지가 있다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어떨 때 어떤 돈을 써야 될지가 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저한테 투자를 받으러 오시는데 대표님 왜 쓰시려고 하세요? 저희 뭐 팩토링 자금이 필요해서요. 그러면 융자 가셔야죠. 대표님 저희 왜 돈이 필요하세요? 투자 왜 받으시려고 하세요? 여쭤봤는데 저희 기술 개발 좀 더 할 게 있어요. 그러면 투자 받는 것보다 R&D 과제 지원하는 게 훨씬 더 난이도가 낮지 않으세요? 왜 개발 자금이 필요한데 투자자를 찾으러 다니시죠? 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뭐 그냥 약간 쉽게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내 돈 내산으로 처음에 어쨌든 개인 사업자가 됐든 법인 사업자가 됐든 정부 지원 사업이 선정돼서 하시는 분이라 하더라도 어쨌든 활동비 또는 사실 내가 급여를 포기하는 거 이런 거 다 사실 내가 투여하는 나의 자본인 거죠. 이걸로 사실 시작을 하는 거고
보통의 이제 첫 단추는 사실 이런 정부 지원 사업, 사업화 과제 같은 것들을 스타트로 시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20대 미만도, 30세 미만도 있으신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 30세 미만의 이제 사업자 등록증이 한 번도 없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생애 최초라는 지원 사업이 있죠. 한 예전에 실전 창업 교육 뭐 6년 전, 5년 전에 있었던 사업의 좀 고도화 버전인 거고, 저도 사실 계속 창진원에다가 얘기하는 것들이 이렇게 더 큰 돈을 주는 것보다 더 작은 돈으로 어쨌든 MVP를 한번 만들어보고 시장하고 소통해보는 거가 중요하지 않겠냐라고 주장하는 거라서 뭐 그런 형태의 30세 미만의 사업자 등록증이 없으신 분들, 작년에는 또 예산을 확 늘렸더라고요. 그래서 작년부터는 거의 한 4천, 5천 주고 있어서 거의 예창하고 똑같은 수준이 되더라고요. 다시. 그래서 뭐 그런 정부 지원 사업. 네, 마이크가 안 되네요. 네네. 주시거나 일단 그냥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R&D 과제,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드려야 되나? R&D 과제 안 해보신 분들은 또 이제 뭐 교수님 랩실에서 뭔가 해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어떤 정량적인 아웃풋의 지표를 가지고 이제 이런 코러스 인증기관에서 우리가 어떤 성능 시험을 받아서 그 결과물을 제출하는 게 그냥 R&D 과제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거 이외에는 그냥 사업화 과제. 그래서 약간 톤앤매너의 느낌을 일단 손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지금 이런 정부 지원 사업화 과제를 내가 한 번이라도 수행해 본 적이 있다. 반절 정도가 있고 반절이 지금 없으시니까 그 반절한테 느낌을 좀 드리자면 약간 저도 이거를 아는데 창업자일 때 약간 시행착오가 있었던 것 같고, 이거 약간 사업화 자금은 이런 거죠. 제가 생각하는 최고의 스토리는 이런 것 같아요. 저는 이러이러한 경력이나 뭐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 과정 속에서 이러이러한 시장이나 고객의 문제를 발견하게 됐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내가 뭐 최소한의 어떤 시장 조사나 아니면 고객 리서치나 아니면 우리가 뭐 팀에서 역량이 있다고 하면은 뭐 웹페이지든 어떤 형태로든 고객하고 소통을 통해서 시장 가능성을 확인하고 그거를 우리가 좀 더 본격적으로 사업화 해보기 위해서 본 과정에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아예 정도가 제가 생각하는 이런 사업화 과제에 지원하는 어떤 정석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근데 R&D 과제 제가 1인 기업일 때 받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계속 떨어졌었어요. 약간 이거는 뭐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약간 청바지에 캐주얼하게 입고 소주 한 잔 먹고 좀 친해지면 형 동생 하는 이런 톤앤매너라고 하면, 그래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한번 응원해주세요. 저의 꿈에 한번 응원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약간 이런 느낌이면, 여기는 뭐 되게 드라이하게 해야 되는 자리인데 그걸 몰랐던 거죠. 약간 정장 입고 와인 먹으면서 좀 친해지더라도 누구 대표님이라고 얘기해야 되는 자리인데, 그 자리에서 약간 뭐 일단 톤앤매너 안 맞게 간 상황에서 뭐 갑자기 좀 친해지면 이제 형 동생 하자고 얘기하는 느낌이다 보니까 그 평가장에서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열심히 하는 청년인 건 알겠는데 여기서 이러면 안 돼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제가 여러 번 떨어졌었고, 그래서 그때는 뭔가 이런 거 배울 기회도 없어가지고 선정되신 분들 있으면 그 막 선배님들, 선배 창업자 쫓아다니면서 막 밥 사드리고 막 알랑방구 껴가 거기 괜히 가가지고 막 사무실 청소 좀 해드리고 이거 한번 봐달라고 하고 되게 10년이 넘은 얘기지만 되게 그런 우여곡절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두 가지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보통 사업화 과제 많이 하시는데 R&D 과제 안 하세요. R&D 과제가 작년 기준으로 30조였고 물론 중소기업에 배정되는 거는 3조 미만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게 약간 엄마 아빠처럼 매년 하나씩 해야 되는 거고, 올해 우리 사업화 과제 했으니까 내년에 디딤돌 해야지가 아니라 그냥 올해도 하나, 내년에도 하나씩 무조건 하겠다라는 마음을 일단은 가지셔야 돼요. 대학생 창업팀부터 해가지고 지금은 뭐 2,100원 넘게 잘 받고 있는 위밋 모빌리티라고 하는 서비스가 있어요. 위밋 플레이스라고 하는 서비스를 깔아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약속 지점 A, B, C 세 곳이 서로 다른 곳에서 출발할 때 여기가 대학생 창업팀이고, 스토리가 어떻게 되냐면 우리 스펙 쌓기 같은 것들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공모전 사이트에 모이면 이거 같이 해볼 분 저요 모이면, 저는 구리 살고 저는 용인 살고 저는 일산 사는데, 그럼 이제 맨날 강남역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이동 시간 기반으로 중간 지점 찾아주는 서비스 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본인이 필요해서 만들기 시작했고, 이 얘기를 드린 이유가 이분이 정부 지원 사업으로 50억 넘게 받았었어요.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냐면,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내 자기 자본이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모든 정부 지원 사업 다 썼고 올해 제가 또 만났던 대표님 한 분이 있는데 우리 이제 헬스장 가면 뭐 스쿼트 많이 하고 하면 다음날 이제 막 다리 후들거리고 막 이렇게 하면은 팔 후들거리잖아요. 혹시 여기 키보드를 그렇게 더 이상 내 손가락이 후들거려서 못 칠 정도로 쳐본 분 계세요? 이 대표님이 올해 정부 지원 사업 제가 다른 대표님이세요. 이분은 이런 사회적 기업으로 이제 안전화 같은 것들을 만들고 계신 분인데 올해 정부 지원 사업 본인이 151개 지원하셨고 접수를 한 게 151건이에요. 내가 공고 본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내가 손이 후들거려서 키보드를 칠 수 없다.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목표를 좀 크게 가져야 돼요. 왜냐면 내가 어떤 물건을 하나를 팔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그냥 지인, 가족, 친구들한테 팔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10,000개 팔아야겠다고 생각하면은 내가 온라인 마케팅을 배워야 되는 거고요. 내가 이거를 100만 개 팔아야겠다고 생각하면은 그냥 무조건 글로벌을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것처럼 정부 지원 사업 내가 올해 10건 지원해서 많이 했지 이게 아니라 150건 지원했다는 사람도 있는데 나는 200건 내년에 지원해보겠다. 내가 내 돈 내산할 수 있는 자기 자본이 적으신 분이라면 그 정도 깡은 있어야지 저는 뭐 앙트프로너십 이렇게 창업가 정신이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이런 얘기들 드렸고 융자와 관련해서는 제가 가지고 있는 인사이트나 정답을 좀 드리면 요 과정 속에 지금 없는 것 같아요. 이 커리큘럼도 제가 강사 섭외를 다 했거든요. 이렇게 나름. 그래서 제가 드리는 융자의 핵심. 융자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1억 받는 거 엄청 쉽거든요. 근데 갚으려면 100만 원씩 10년 갚아야 돼요. 누군가에게는 되게 손쉬운 돈일 수도 있겠지만 약간 아직 사회 초년생이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삶에 무게가 될 수 있고 물론 뭐 대표적 연대보장 없어지니 뭐 이런 얘기도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신의성실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뭔가 우리가 이건 좀 남겨놨으면 좋겠어요. 정말 사업에 확신 있고 뭐 정말 긴급자금 쓸 때 아니면 진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운전자금 뭐 예를 들면 의류 쇼핑몰 하는데 우리가 사입자금이 이게 뭐 증발되는 돈이 아니라 계속 루틴하게 돌아야 되는데 매출이 커질수록 돈이 좀 잠긴다 묶인다. 근데 사실 투자자들한테 그 돈으로 투자해달라고 하면 그거는 사실 투자자들이 바라는 어떤 수익률 물론 기업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 자금이긴 하지만 LP들로부터 뒤에 얘기 드리겠지만 가져온 어떤 원가 비율이 굉장히 높은 돈이에요. VC들 돈이. 그래서 기대 수익률에 미치지 못하는 돈일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건물 매입하거나 이렇게 팩토링 자금으로 쓰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네거티브 하거든요. 이제 그럴 때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냥 융자를 만약에 내가 진행해야 되는 그런 되게 바람직한 우리 회사 너무 잘 돼가지고 운전 자금이 더 필요한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그냥 중진공 대출 먼저 하시고요. 그 다음에 신보, NEST 검색하셔가지고 배치 프로그램처럼 하는 게 있어요. 그걸 지원하셔가지고 하는 게 내가 아무리 기술 기업이라 하더라도 기보보다 저는 무조건 신보를 추천드리고요. A, B는 되는데 B, A가 안 돼요. 무슨 얘기냐면 기보를 받은 다음에 중진공이 워킹이 안 돼요. 이유를 말씀드리면 중진공은 캐시를 직접 쏴주거든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은행권 대출 총 한도에 이게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보를 먼저 받고 중진공을 하면 워킹이 안 되는데 중진공을 받고 신보를 진행하면 볼륨이 더 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똑같이 1억 5억을 받을 때 중진공 1억 받고 신보를 5억 받는 거는 가능한데 신보 5억을 먼저 받으면 중진공 1억이 워킹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뭐 대략 이런 느낌이고 그 다음에 오늘 나머지 이제 투자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들 이 단어는 들어보셨죠? 네. 그 엔젤 투자, 그 다음에 엑셀러레이터, 벤처 캐피탈 이런 얘기 다 들어보셨을 거고 여기에 약간 짝꿍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제가 만든 강의 포맷이라 아마 본 적은 없을 건데 이게 뭔가 100% 맞다라기보다는 우리 수학도 공식이 있는데 예외가 있거나 우리 영어 문법도 약간 예외가 있는 것처럼 근데 초급자는 어쨌든 머릿속에 개념을 좀 잡아야 되기 때문에 초급자용 어떤 개념 강의의 어떤 포맷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엔젤 투자가 있으면 엔젤 매칭 펀드, 엑셀러레이터가 있으면 이런 팁스, 그 다음에 벤처 캐피탈이 있으면 모태 펀드라는 게 약간 짝꿍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엔젤 투자
투자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어요.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이지 국세청에서 소득공제를 해주거든요. 가장 큰 레버리지는 정부에서 이렇게 우리 항상 그런 얘기하죠. 시중에 돈이 지금 막뭐 부동산으로 흘러갔다, 코인으로 흘러갔다, 뭐 주식시장으로 흘러갔다, 뭐 이렇게 그래서 시중의 유동성 자금이 막 흘러가는 거를 정부는 이렇게 이런 벤처 투자 생태계로 계속 끌어들이기 위한 유인책으로 세제 혜택이라는 가장 강력한 걸 주고 있어요. 그래서 3천만 원까지는 그 100% 인정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3천만 원까지는 그냥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 내가 뭐 연봉이 1억, 2억 되는 사람인데 뭐 쓸 거 다 빼고 어쨌든 소득이 이제 처분 가능 소득이 이제 8,800만 원 이상이 남았다라고 예를 들어볼게요. 그러면 이제 종합소득세 누진세율이 이제 23%가 아니라 36%대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8,800만 원 이하로 떨어뜨리는 게 되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연말 되면 가끔 이제 주변에서도 그런 분들이 연락 오시거든요. 엔젤 투자 1천만 원 해야 되는데 괜찮은 조합이나 개인 있으면 좀 알려달라. 이제 그분은 그 3천만 원을 바로 소득공제 받는 것만으로 3년 후에 원금만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내가 세금 아낄 거를 해결함으로 인해서 기본적으로는 1,000만 원 이상의 어떤 이펙트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되게 많이 하고 있고 이거에 얼만큼 그러면 소득공제를 받고 있는지 금액을 대략적으로 추산해서 말씀드리면 연간 한 4천억 정도가 이렇게 이미 국세청에서 공제해주고 있는 금액의 통계예요. 그러니까 나만 모를 뿐이지 그런 것들이 되게 잘 진행되고 있고 워킹되고 있다. 그래서 그렇게 결성되어 있는 개인 투자 조합의 금액들만 해도 조단위 이상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우리 뭐 법인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 제가 그냥 뭐 꿀팁 하나 좀 드리면 개인 대 개인으로 보통은 이렇게 내가 회사를 그럴 일 없어야겠지만 회사를 운영하는데 갑자기 급전이 필요하거나 운전자가 필요하거나 이번 달 뭐 급여가 어디서 원래 매출 들어오면 이걸로 급여 처리하려고 했는데 이런 게 안 들어올 때 누군가한테 뭐 돈을 빌릴 수도 있고 아니면 장기적으로 우리가 뭐 인프라 투자를 위해서 비용이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그럴 때 이제 내 친구한테 돈을 빌릴 수도 있죠. 보통은 이렇게 프로세스가 되죠. 지인한테 돈을 빌려서 지인 개인 주머니에서 내 개인 주머니로 들어오고 이 개인 주머니에서 법인 통장으로 돈이 꽂히는 형태인데 이렇게 하면은 뭐 일반적이긴 하지만 뭔가 특별한 건 없죠. 근데 여기서 뭔가 특별한 걸 하려면 이분이 10만 원 내고 온라인으로 6시간 엔젤 투자 교육을 받으시면 이분이 적격 엔젤 투자자가 돼요. 그러면 이분이 우리 법인에 3천만 원을 출자해주면 물론 3년의 묶임이 있습니다. 3년의 묶임이 워킹 됐을 경우에만 이분이 이 3천만 원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돼요. 친구는 사실 이게 법적으로는 사실 내가 돈을 빌렸다고는 하지만 갚고 안 갚고 문제가 개인으로 빌리면 갚아야 되고 법인을 빌리는데 뭐 법인이 폐업하면 안 갚아도 된다라기보다는 둘의 신의의 문제인 거고 이분은 나를 믿고 해준 거지 이 돈을 법인으로 넣든 내 개인으로 보내든 사실 이분은 관계없이 나를 믿고 해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계약서상에 그런 어떤 상환에 대한 것들이 사실 원칙적으로 넣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넣지 않는다 하더라도 갚고 안 갚고의 문제는 나의 어떤 도의적 책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법을 초월하는 가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라도 지인한테 돈을 빌릴 일이 있다면 이런 엔젤 투자라는 베이클을 활용하시면 돈을 빌려주는 분한테도 최소한의 좀 베네핏을 드릴 수 있다. 이런 얘기 좀 드리고 싶어요. 지금은 거의 다 사용돼서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마 대상은 없을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후에 제도가 계속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어서 예전에는 보통 이렇게 엔젤 투자자가 1번의 행위를 하면 엔젤 매칭 펀드를 신청하면 여기에 이런 곳들이 돈을 모아놓은 돈 주머니를 기반으로 여기에서 심사해서 운용해서 여기에다 돈을 넣어준 거예요. 그래서 보통 1대 2배수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수도권에 그냥 일반 기업 빼고 재창업 기업도 2배수고 지방 기업도 2배수고 뭐 청년 기업도 2배수고 그래서 대부분 2배수였어요. 그래서 3천만 원을 지인이 엔젤 투자해주면 매칭 펀드 6천만 원을 받아서 거의 9천만 원이 되는 이런 되게 드라마틱한 효과들을 통해서 이런 엔젤 투자가 굉장히 활성화됐었고 그런 것들 마중물을 기반으로 해서 굉장히 한 3년 전에 이렇게 투자 시장 좋았을 때 엔젤 투자자들이 많이 회수하기도 하고 돈도 엑시트도 많이 했었었죠. 또 세컨더리 펀드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엔젤 투자한 것들 중에서 좋은 것들은 다시 매입해주는 이런 VC 펀드들도 만들었었습니다.
번째는 이 엑셀러이터 얘기를 드릴게요. 그 정부에서 이 2013년 6월부터 시작을 했었었고 요 제도의 취지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우리 막 팁스 사실 어찌 보면은 우리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의 제일 엘리트 코스, 베스트 코스가 저는 일단 팁스라고 생각하긴 하거든요. 제일 좋은 첫 단추는. 근데 아주 간단하게는 그냥 R&D 자금 5억을 주는 거예요. 물론 뭐 바이오는 7년이고 3년까지는 연장할 수 있는데 보통은 2년에 5억이 거의 95%의 기업의 대상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정부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년에 30조 정도의 R&D 자금을 사용을 하는데 계속 고민이 있죠. 어떤 고민이 있냐면 이 머니 레버리지를 좀 더 극대화하고 싶은 고민이 있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대표님들이 뭐 좋은 차 사고 좋은 집 사고를 바라는 게 아니라 이 자금을 가지고 연구개발해서 추가 상품 만들고 그래서 매출 내고 고용하고 수출도 하시길 바라는 거잖아요. 정부에서 돈을 내는 이유는. 그런데 선진국의 이런 R&D 사업화율 69%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30%대예요.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냐면 R&D 사업의 성공률은 95%인데 R&D 사업의 사업화율이 30%밖에 안 되다 보니까 정부의 가장 큰 고민은 이 돈이 사업화로 쓰여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발상을 한 거죠. 민간에서 이렇게 사업화를 잘 하고 계신 분들한테 우리가 정부가 지금 선발의 주도권을 갖고 있다 보니까 사업화 잘 안 되는 사람들, 소위 말해서 과제 따먹기 하는 사람들만 맨날 들어오는데 이게 아니라 이런 사업화를 잘 하고 있는 분들한테 뽑으려면 어떻게 해야지? 선발권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서면 선발권을 이런 민간에 투자를 잘하고 계신 분들한테 이양을 해보자.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2013년 6월부터 6개 투자사 처음에 카이트 재단, 그 다음에 그때는 KQ 벤처스, 그 다음에 이때는 프라이머가 아니었을 거예요. 그래서 뭐 한 6개가 퓨처플레이하고 뭐 이렇게 들어왔었는데 그렇게 들어와서 처음에 이분들한테 그런 권한을 드린 거고 그래서 요건 판단만 하고 바로 이제 대면 평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 정부 지원 사업 계획서는 다 이제 한글 문서 베이스인데 여기는 바로 그냥 PPT 50장을 써서 발표를 하는데 발표도 운영사가 발표를 해야 돼요. 뭐 보통 창업기업이 발표를 하는 게 아니라 투자사가 발표를 해야 되니까 거의 한 달 동안은 같이 과제 쓰고 이거에 거의 심사역이나 창업기업이나 다른 것들 거의 못하고 거의 이거에 굉장히 몰입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정부가 이 R&D 자금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런 팁스라는 제도를 이스라엘에서 벤칭해서 만들어서 민간에다가 이런 투자자들한테 이런 R&D 선발권에 대한 권한 이양을 한 거고 실질적으로 몇 평가는 정부에서 하지만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프로세스다. 그래서 민간에서 투자 창업기업한테 투자를 하고 정부에서 R&D 자금을 5억을 매칭해주는 프로세스가 우리가 팁스라고 한다. 그래서 정부가 이런 팁스 운영사를 계속 선정을 하죠. 작년에 갑자기 많이 선정해가지고 작년 초만 해도 64개였는데 올해부터 이제 100개가 넘어갔죠. 그래서 계속 넘어가고 있고 1.2배수의 추천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과제는 뭐 10대 1인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80%가 붙는 과제예요. 그래서 대부분은 사실 붙는데 방심해서 떨어지는 경우들도 있으시죠. 이렇게 하고 그래서 R&D 자금 5억 원, 그 다음에 사업화 자금 1억 원, 해외 마케팅 자금 1억 원 이렇게를 받을 수 있고 엔젤 매칭 펀드 자금도 있긴 한데 사실 많이 받진 않으세요. 왜 그러냐면 보통 이제 투자자들이 매력적인 기업들이 이렇게 어플라이 했을 때 대표님 팁스 해드릴 테니까 저희 뭐 팁스 하면 한 8억 정도 들어가는데 우리가 투자 1억 해드리고 1억, 5억 하면 한 8억 정도 들어가는데 저희가 지분 한 10% 정도 가져가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창업 기업 입장에서는 8억 받고 10%니까 괜찮은데? 할만한데? 라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거는 그 우리 법인 회계상에서 뭐 이렇게 투자금으로 들어오는 건 아니고 투자금이 1억이잖아요. 그러면 기업 가치가 9억에 프리머니 밸류 9억에 포스트머니 10억이거든요. 근데 이 2억을 받으려면 그냥 올곧이 그냥 표현 드리면 그냥 20% 희석하고 2억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굳이 저 돈까지는 받는 경우는 많지 않고 예를 들면 우리가 브릿지 라운드 운영해야 되는데 도저히 없고 사업에 확신이 있는데
뭐 돈은 어쨌든 이래저래 다 막혔다, 뭐 플랜 B, C, D 뭐 더 이상 없다 할 때는 받을 수는 있겠죠. 뭐 이런 느낌이고, 요거는 우리 창업진흥원에 공고 뜨는 건데 우리는 본 적이 없죠. 이게 폐쇄형 공고라서 이 팁스를 하고 있는 분들한테만 보여지는 공고가 따로 클로즈하게 뜬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팁스 운영사는 지금 한 100개가 넘었고, 이런 엑셀러레이터들 450개가 넘어요. 예전에는 사실 AC 라이센스 있는 분들만 팁스를 했는데 지금은 VC 가지신 분들도 팁스를 하고 있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념 잡을 때는 약간 엑셀러레이터하고 팁스 운영사하고 뭔가 좀 싱크해서 머릿속에 좀 가지고 계시면 개념 정리하시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것 같다. 그 다음에 이제 VC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VC 같은 경우에는 우리 보통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땡땡 창업 투자회사에서 이번에 100억짜리 청년 창업 펀드를 결성했다라고 이제 명시가 되면 우리 머릿속에는 거기가 100억이 있어가지고 이제 펀드를 만들었나 보다라고 생각하지만, 조금 더 이렇게 뜯어보면 마이크로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땡땡 창업 투자 회사가 제너럴 파트너스라고 하는 업무 집행 조합원 GP라고 얘기하는 포지션이 되는 거고요. 나머지 사람들이 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돈의 합인 거고요. 실제로 의무 투자 비율 같은 경우는 여기 1%밖에 안 돼요, GP가. 그러니까 사실 대부분은 남의 돈일 가능성도 되게 높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롱텀으로 뭔가 돈을 운영해야 되는 곳들, 아주 쉽게는 연기금이나 뭐 경찰공제, 사학연금회관도 있을 거고, 이런 다양한 기관들이나 요즘에 중견기업, 대기업, 또는 이런 바구니에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처럼 그들이 선택하는 다양한 대체 투자 상품 중에 하나로서 여기에 조금 넣어보는 느낌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VC를 차리는 것들이 LP 마케팅이라고 해서 이 돈을 모아오는 역량이 있는 분들이 VC를 차리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2018년에 VC 처음 입문했을 때 내가 VC 하우스를 하나 차려야겠다 라고 생각했었는데, 나는 이제 LP 마케팅이 쉽지 않겠구나 라는 것들을 좀 깨달았고, 제가 79년생 98학번인데 제가 이제 VC 입문한 게 거의 30대 후반이었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사실 되게 네임드가 있는 이런 저희 그 VC 동기 교육생들 했던 친구들도 보면은 되게 나이가 어린 친구들, 또는 이제 유학파 이런 친구들 되게 하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한 40명 같이 교육받았는데,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그냥 거의 표현이 좀 격하지만 한 3년 동안은 그냥 리서치 텐트나 아니면 누구 밑에서 소위 말하는 따까리라고 하는 누군가를 서포트하는 업무로 굉장히 한 3년 정도 그런 하우스에서 일을 하면서, 예를 들면 이번에 우리 회사가 어디 연기금하고 뭔가 출자해가지고 뭔가 할 때 우리 팀장님이나 과장님 갈 때 내가 약간 같이 따라다니면서 그 옆에 같이 따라온 누군가하고도 계속 아이 컨택하면서 그렇게 3년, 5년, 7년 시간이 지나면서 그렇게 안 사람들이 나중에 그런 LP 내가 뭔가 차렸을 때도 서로 도와주고, 그렇게 좀 히스토리가 있어야지 그런 게 없으면 덜컥 그냥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들을 좀 많이 했었었고,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출자해주는 못해도 판단할 때 기준이 두 가지예요. 모 회사나 이 회사의 재무 건전성이나 여태까지 트랙 레코드인 거거든요. 근데 제가 트랙 레코드를 쌓을 수 있는 시간이 많지도 않았고, 사실 그렇게 자본을 많이 셋업하고 200억 갖고 시작할 수 있는 게 아니면 모태 받는 거는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들을 좀 많이 하게 됐죠. 그래서 그런 꿈을 줬고, 조금 더 엔젤 얼리 스테이지로 저는 좀 내려와서 이런 활동들을 좀 하고 있고요. 이게 VC 투자의 어떤 운영 원리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AC 조합이나 엔젤 조합도 이런 운영 수수료나 기준 수익률, 성과 보수, 만기 이런 것들의 포맷은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200억을 우리가 결성을 해서 투자를 해본다라고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최소 의무 출자 비율은 1%고요. 그래서 GP가 5억을 넣고 원래 2억만 넣으면 되는데 내가 더 넣은 거죠. 보통은 사실 더 많이 넣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LP들한테 마케팅하면서 다니는 거잖아요. 저희 출자하면 저희 여태까지 회사의 평균 트랙 레코드가 이 정도니까 이 정도 수익률 날 수 있고요. 이번에 이 펀드를 결성하는 대표 팬들 매니저가 트랙 레코드가 전체적으로 이 정도 나오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정도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물론 투자기 때문에 원고 손실의 위험은 당연히 있는 거예요. LP들도 당연히 인지하고 투자를 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200억을 모아서 투자를 했다고 해볼게요. 예를 들면 10억씩 20개를 투자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7년 후에 그 주식을 다 구주로 매각해가지고 600억이 됐다
라고 치면 이걸 이제 어떻게 분배하냐면 200억은 원금이니까 다시 그대로 나눠주는 거고 나머지 숫자는 그냥 계산 복잡해서 뺐습니다. 400억이 남았다고 했을 때 80% 여기 보면은 성과급이라고 써있잖아요. 이게 약간 영업사원의 임금 테이블과 좀 비슷하다는 느낌을 가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운영 수수료는 최소한의 활동비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1년에 2%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200억짜리 결성하면 4억을 받는 거죠. 보통 대표원 월급이나 연봉이 다들 억 단위 넘어가고 사무실 하나 있어야 되고 대표하고 대표나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관리팀이라고 하는 이제 총무나 회계 관리하시는 분 한 명 이렇게 하면 사무실 임대료하고 뭐 법인차 하나 하고 이렇게 하면 딱 저스트 딱 최소한의 5인 이하의 조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돈이 딱 BEP를 맞추는 게 이제 200억짜리 우리가 펀드를 결성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고 2018년 9월 이전에는 자본금 50억이 기본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자본금 20억으로 낮아졌어요. 그래서 20억을 앞전에 넣고 요건이 있는 사람 2명과 사무실이 있으면 일단은 스타트 해볼 수 있는 잡인데 BEP를 맞추려면 200억짜리 펀드 하나를 결성하면 그 다음부터 이제 BEP가 맞아지는 비즈니스가 이런 VC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 IRR 8%는 뭐냐면 아주 간단하게는 우리 그냥 복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복리로 8%를 달성하겠다라고 LP들한테 얘기하고 다니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 5%만 해도 막 토스나 막 카카오뱅크 막 줄 서고 막 난리 나잖아요. 뭐 신용은행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8%를 줄게라고 스타트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냐면 돈에 원가가 있다고 얘기하면 좀 웃기겠지만 우리 시중은행 1금융이 금리가 싼 이유는 보통 예금의 이자율이 굉장히 낮고 그 돈을 모아서 곱하기 10만큼 대출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예대 마진을 많이 붙이지 않다 하더라도 원가가 되게 싼 돈이니까 싼 금리에 내보낼 수 있고 여기 오시는 분들도 우리가 신용 점수가 높은 분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1금융이 제일 싼 거죠. 근데 2금융이나 뭐 3금융으로 갈수록 저축은행은 굳이 여기에 5천만 원을 맡겨야 되는 분은 내가 1금융에 5천만 원 넣는 것보다 여기가 이자를 더 주니까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서 5천만 원까지 국가가 보장해 주니까 여기다 옮겨 놓는 거고 그 돈을 가지고 우리가 대출을 나가야 되는데 그 대출 나가려면 어쨌든 더 신용도가 낮은 사람이고 그 금리가 더 높음에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보다도 훨씬 더 높은 돈으로 시작된다는 기준점이 훨씬 더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뭐냐면 VC가 투자를 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굉장히 높은 수익률을 달성해야지만이 본인이 평타를 칠 수 있다. 그래서 이 8% 곱하기 7년 하면 거의 더블 스코어가 나와야지 똔똔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10개 기업에 투자했을 때 다음 장으로 좀 말씀드리면 그 다음 장에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기준수익이 8%고 성과 요 8%를 넘으면 성과 보수를 받는 거예요. 20%를. 그래서 400억 중에 성과 보수를 이게 기준수익을 넘었으니까 20% 인센티브는 내가 80억을 가져가고 나머지 80%를 정산해 줌으로 인해서 VC가 돈을 버는 거는 인센티브로 돈을 번다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업계 최고 대우라고 표현하면 뭐라고 해야 될까? 그 심사역하고 하우스하고 우리 VC 회사를 보통 이제 우리 하우스라고 그냥 보통 표현하거든요. 업계 용어예요. 그냥 익히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약간 반땅? 비용 빼고 반땅 이게 업계 최고 대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기여도가 100%일 수가 없어요. 왜냐면 뭐 약간 정부도 있고 그래서 처음에 딜 소싱할 때도 정부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걸 아웃할 때도 정부가 있기 때문에 다 이걸 혼자 다 100% 기여도일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ATM 투자의 부대표님께서 지금 3년 동안 받아간 인센티브가 500억 정도 되거든요. 그게 어떤 딜에서 나온 거냐면 그 우리 업비트를 500억 밸류에 투자해서 2조에 엑시트 하셨어요. 그래서 회사하고
비용 빼고 본인이 기여도 해서 이제 인센티브 가져간 게 그 정도 돈이고, 그래서 약간 VC 하우스에서 약간 인센티브 때문에 퇴사를 못 하고 있는 대펀들도 많이 있고, 이게 청산이 돼야지 되는데, 근데 그 펀드 내에서 10개, 20개를 투자했는데 이거 하나만 대박 났는데 나머지가 다 예를 들어서 쪽박이어서 전체 펀드 수익률이 높지 않으면 또 인센티브를 못 받기도 해요. 그러니까 사실 그게 되게 운의 영역이고, 예를 들면 다른 것들 평탄 쳤던 분들인데 나머지 하나 펀드에서 되게, 나머지 하나 투자권에서 되게 크면 이렇게 사이드 이펙트를 가져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얘기가 옆으로 좀 빠졌는데 다시 얘기 드리면, 그래서 이 15%라는 게 되게 8%라는 게 되게 높은 숫자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 더블 스코어 이상을 내야 되는 숫자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200억짜리 펀드가 있으면 땡땡 창업 투자 회사에서 아까 뭐 100억짜리 펀드를 만들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나누기 20 정도 해보시면 좋아요. VC 펀드 기준이고, 나누기 20을 우리는 보통 업계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반적으로 루틴하게 투자를 선호하는 금액, 이걸 보통 티켓 사이즈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티켓 사이즈가 여기는 이제 10억에 20군데가 디폴트인 거죠. 아까 나누기 20을 하면은 10억이 나오니까 200억에서. 그래서 모든 건에서 50%의 수익을 낸다 하더라도 300억인 거고, 사실 더블 스코어가 안 되니까 사실 손해인 거예요. 펀드 수행으로 봤을 때. 근데 6개는 망하고 6개는 본전, 4개는 2배, 4개가 10배라고 하면 540억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하나가 더 망하고 안 망하고가 이 전체 수익률에 영향이 없을 거잖아요. 그래서 VC들은 기본적으로 이 회사가 망할 것에 투자하진 않지만, 업사이드 높은 게 이런 이코노미 구조상 자기한테 더 이롭다라는 것들을 알고, 그래서 이 회사의 업사이드가 2~3배 되는 회사가 리스크가 없는 것보다는, 업사이드가 예를 들어서 10배, 100배가 되는데 약간의 리스크가 있는 게 성과율로 봤을 때는 훨씬 더 좋은 이펙트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한 5년 전에 많이 했던 것들이 바이오 투자 굉장히 많이 했죠. 정확한 속성을 갖고 있어요. 10개 투자했는데 9개는 망해. 근데 하나가 터지면 100배 수익률이야. 그럼 전체 펀드 수익률이 10배가 돼.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게 바이오였었죠. 그래서 바이오 투자하고 우리 교수님처럼 팀빌딩만 했는데, 팀빌딩 해놓고 지금 말도 안 되는 팀빌딩만 하고도 막 밸류 500억 인정해달라고 하셨던 분들, 자존심 게임으로 옆에 랩실이 아니면 나 대학교 같이 서울대 나오면 누가 이거는 창업 회사 밸류 얼마래, 나 그 이상 아니면 안 받아, 밑도 끝도 없이 근거도 없이 그랬던 대표님 되게 많습니다. 지금은 이제 사실 지나간 얘기죠. 이걸 짝꿍이 이제 모태펀드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모태펀드는 그냥 정부에서 출자해주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LP 중에 가장 큰 포션을 차지하는 게 기본적으로는 그 모태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좀 민간의 돈이 많이 들어와서 좀 바뀌었는데, 예전에 우리나라가 1년에 2018년만 해도 1년에 총 투자하는 벤처 투자 자금이 이렇게 상장 직전에 메자닌 투자까지 다 합쳐도 2조가 안 됐거든요. 근데 그때 쿠팡이 2조 투자 받으면서 난리가 났던 게, 우리나라에서 연간 모든 기업 합쳐서 투자한 게 2조밖에 안 되는데 한 기업이 투자 받으면서 그렇게 난리가 났던 거였고, 그럼 그때부터 이제 민간의 돈이 더 많이 들어왔던 거고, 되게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기 때문에 아까 펀드 결성 금액 나누기 20을 해야 되는 거고, 그 티켓 사이즈가 2조가 되려면 40조 이상이 결성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결국은 우리가 얘기하는 유니콘이라는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국내 펀드 받아서는 유니콘이 될 수가 없어요. 그 티켓 사이즈를 맞출 수 있는 곳이 없는 거예요. 지금은 또 결성하고 있습니다. 막 3천원짜리도 결성하고 있고, 여기저기서 IMM부터 결성하고 있는데, 그래봐야 사실은 300억, 150억인 거죠, 티켓 사이즈가. 그래서 어쨌든 유니콘 되려면 기업 가치가 조가 돼야 되니까 지분이 20% 희석하려면 2천억을 한 번에 쏴줄 수 있는 펀드가 있어야 되는 건데, 클럽 딜을 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4분의 1을 쪼개도 한 번에 500억씩 투자할 수 있는 펀드는 국내에 사실은 이제 적은 거죠. 메자닌 투자와 해서 프로젝트 펀딩으로 가는 경우나 본 계정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건 IPO 상장 직전에 이런 느낌이라서 우리가 얘기하는 일반적인 유니콘하고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태가 이렇게 돈을 주고 있다. 그래서 이런 느낌입니다. 우리 정부 지원 사업 하듯이 이 VC들도 여기다 지원을 하는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는 제일 멘붕 왔던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것 같아요. 창업자 이제 다 끝나고 나 이제 VC 심사위원이니까 더 이상 지원 사업 안 써도 되겠지 생각하고 이제 하우스에 딱 가가지고 막내로 이렇게 딱 일하는데, 야 이번에 모태펀드 썼으니까 이거 좀 한번 써봐.
KDB에서 산업은행에서 뭐 공고 떴으니까 써봐. 성장사다리 써봐. 이번에서 서울시에서 뭐 하나 떴으니까 써봐. 그래가지고 계속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리만 바뀌고 나는 하나님 계속 똑같구나. 약간 멘붕이 왔었던 거고, 그래서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60% 출자해줄 테니까 이번에 결성 금액이 2,500억까지 우리 결성할 예산은 우리 1,300억 있고 결성 목표 금액은 2,500억이고 60%를 해줄게, 이런 느낌으로 공고가 뜨는 거예요. 그러면 이 중에 두 개를 할까 이제 막 회의해가지고 이번 회의 막 하면서 야 이번에 우리 이거하고 이거 두 개 쓰기로 했어, 열심히 써봐 하면 이제 열심히 쓰고 이제 컨펌 받고 약간 그런 느낌으로. 그래서 보면 테마가 되게 많죠. 이렇게 여성 기업도 있고 소셜 임팩트 하는 것도 있고 지원 기업에 대한 것들, 규제 샌드박스 하고 있는 팀들에 대한 거, 그 다음에 VC 투자 말고도 이렇게 AC 투자라든지 개인 투자 조합 결성하는 거에 대해서 출자를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창업 초기에 루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게 느끼셨겠지만 승자 독식 시장이에요. 되는 사람들이 계속 우리는 더 많은 재원이 있고 그 다음에 더 좋은 트랙 레코드가 있으니까 계속 가져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밑에 새로운 운영사들이 성장할 수 없으니까 우리 뭐 야구로 따지면 메이저리가 있고 마이너리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루키리그라고 해가지고 3년 미만이나 또는 이렇게 결성된 금액이 300억 이하인 곳들의 하우스들이 따로 경쟁할 수 있는 이런 마이너리그를 보통 루키리그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엔젤 투자 전체적으로 이제 자금 조달 로드맵에 대해서 머릿속에 한번 스크리닝을 했고, 그 다음에 엔젤 투자, 엑셀러레이터, 그 다음에 VC에 대한 개념을 잡은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좀 질문을 하나 있으신 분들 있으면 질문 좀 받고 저도 좀 숨 좀 고르고, 없으면 다음 강의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개념은 알았으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어디 가야 만날 수 있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어디 가면 이 사람들 만날 수 있는지 이게 요약 페이지고요. 네, 이 강의는 제가 다 한 땀 한 땀 만든 건데, 요 요약 페이지고 이거를 이제 한 장 한 장 설명하는 건데, 일단 전체적으로 약간 스크리닝하고 뒷장에 가서 디테일하게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엔젤 투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 청소년들 만났을 때 그런 얘기들 많이 하세요. 어떤 분들은 투자자 많이 만나보라고 하고, 어떤 분들은 그냥 딱 투자 받을 곳 가서 만나서 그냥 진행하면 되지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다고 얘기하시는데, 어떤 게 맞아요? 라고 얘기하시거든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또 여기 장소가 대학교니까, 그러니까 제가 대학생이고 사회초년생인데 연애를 많이 해봐야 돼요? 아니면 결혼 정년기에 딱 결혼할 사람 만나서 결혼해야 돼요? 이거 되게 답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저는 이제 투자를 결혼이나 연애에 비유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내 스타일이 똑같이 치킨을 다리만 먹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사람 스타일에 따라서 다리를 같이 먹는 사람이 좋은 경우도 있고, 상호 보완적으로 나는 다리를 안 먹는 사람 만나는 게 좋은 경우도 있잖아요. 그것처럼 그게 이제 내가 만나보면서 스타일을 찾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투자자들을 좀 만나봤으면 좋겠다. 아까 정답 드렸던 것처럼 일단 플랜 A는 그 팁스 운영사한테 첫 번째 투자를 받는 거를 목표로 하고, 이게 안 되면 예를 들면 뭐 프라이머라든지 뭐 버렌젤스라든지 KQ라든지 이런 다양한 스파크라이브 배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있죠. 국내에 최근에 또 엔틀러 들어와가지고 엔틀러도 배치 프로그램 돌리고 있고, 이런 배치 프로그램들에 들어가는 거가 이제 플랜 B 정도 될 것 같고, 안 되면 이제 내가 A시 투자 받는다가 이제 플랜 C, A시 투자도 내가 안 될 것 같다 하면은 이제 엔젤 투자도 한번 해보자 라는 느낌으로 가시면 될 것 같은데, 처음부터 그러면 팁스 운영사 내가 컨택할 게 아니라 약간 연습 게임 라운드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 있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헤어지는 연인들 보면 이 사람은 결혼 생각이 있는데 이 사람은 결혼 생각이 없어. 그러면 사실 이렇게 좀 애매하잖아요. 나는 투자 받을 생각이 있는데, 이 엔젤 투자자라는 분들은 그냥 약간 이걸 업으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막 정말 마음이 뜨거워지는 기업이 있으면 투자할 재원은 있어. 근데 굳이 내가 막 올해 꼭 하나를 해야 돼, 이런 건 아닌 거죠. 네. 근데 이제 엑셀러레이터하고 엔젤의 차이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엔젤 투자자는 그냥 뭔가 우리 표현을 하자면 약간 이벤트라고 표현할게요. 그래서 우리 교통사고가 누군가에게는 1년에 한 번, 일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이벤트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엔젤 투자자들은 그냥 원래 내가 그런 걸 할 생각은 아니었는데 이런 기회에 엔젤 투자라는 걸 알게 되고, 뭐 내가 잘 아는 분야고 내가 인적 네트워크도 좀 태워서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냥 내 삶에 일어난 어떤 이벤트 같은 한 번의 어떤 우연의 사고 같은 느낌인 건데, 엑셀러레이터는 사실은 이제 그거를 반복적으로 해서 그걸 통해서 캐피탈 게인, 이 기업 가치가 10억이었는데 100억으로 빨리 성장해서 이 캐피탈 게인을 얻는 거를 주 목적으로 하는 법인체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기를 줄여야 되고 더 많이 반복해야 되는 어떤 의무나 태생적 이유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좀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엔젤 투자는 제가 여기 넥스트 유니콘에도 리드 엔젤이라고 하는 자격을 가지고 있어서 같이 업무를 하고 있는데, 작년 재작년 계속 분위기 좀 다른 것 같아요. 여태까지 원래 원칙은 VC하고 스타트업 연결해주는 플랫폼이고, 아주 심플하게는 그냥 우리 데이팅 앱처럼 내가 VC한테 뭔가 페이하고 이 서비스에서 말을 걸어볼 수 있는 이런 서비스가 메인 서비스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 다양한 교육 서비스 같은 것들도 운영을 하고 있고, 누적으로는 VC 연결 한 4천억 정도 이상 연결하긴 했어요. 근데 작년부터 워낙 VC 투자 라운드가 경색이 좀 되면서 좀 쉽지 않은 상황이고, 여기는 약간 부티크로 피보팅 해가지고 정말 50억 이상 라운드를 돌고 있는 기업들한테 우리가 약간 브로커까지는 아니고 약간 이런 그 보통 우리 업계에서 이제 부티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중개해주는, 그래서 피챗이라는 회사도 있고, 이런 것들이 그냥 엔젤에서 약간 대중의 민간의 영역인 것 같고, 공공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한국 엔젤 투자 협회에서 운영하는 것들. 그래서 엔젤 투자자가 지금 한 3만 명 이상 양성돼 있고, 전문 엔젤 투자자가 한 250명, 엔젤 클럽이 한 300개, 개인 투자 조합 한 2,500개, 한 2조 정도 결성돼 있는 것 같아요. 대학교로 따지면 동아리 같은 거예요. 이 엔젤 클럽이라는 게 뭐 법적인 지위가 있는 건 아니고, 내가 혼자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이제 클럽 바로 누르면 다 써 있어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다, 이런 테마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면 총무님한테 이제 연락하게 해서 메일 보내고, 저희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이런 창업팀입니다. 혹시 뭐 내부적으로 계속 정기나 비정기적으로 뭔가 IR이 있으시다고 하면 저희가 한번 발표해보고 싶은데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엑셀 만들면서 컨트롤 C, 컨트롤 V를 계속 엑셀 만들면서 내가 이제 정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메일 온 곳, 안 온 곳, 이렇게 안 온 곳들은 다시 또 회신해보고 3번 보내고 나는 버리겠다 마음을 먹든지 뭔가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뭐 적게는 5인부터 뭐 많게는 뭐 300명 가까이 있는 곳도 있고, 어디는 회비가 있는 곳도 있고, 어디는 회비가 없는 곳도 있고, 어디는 회비에 의무 출자, 뭐 회비가 1년에 200인데 의무 투자를 1년에 뭐 1,500 안 하면 강퇴시키는 되게 헤비한 곳도 있어요. 이제 그런 곳일수록 되게 잘 하는 거죠. 그 중에 뭐 제가 느끼기에 제일 잘하는 곳은 AI 엔젤 클럽이라고 의사 선생님들이 모여가지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느꼈던 건 약간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약간 이렇게 사업도 열심히 하고 투자도 열심히 하니까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출근하기 전에 아침에 조찬 모임, 아침에 밥 먹으면서 6시에 창업자도 불러가지고 IR 시키고 거기서 밥 먹고 출근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시간을 쓰니까 되는구나 라는 느낌 들었고, AI 엔젤 클럽에서 현재까지 누적으로 투자한 게 한 150억 넘게 투자했고, 엑시 사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공식적으로는 이제 엔젤 투자 마트라고 하는 여기 엔젤 투자 지원 센터, 한국 엔젤 투자 협회에서 운영하는 곳에서 접수를 하면 우리 라운드가 이제 엔젤로 보낼 건지 아니면 VC로 보낼 건지를 결정을 해주고, 보통 이제 엔젤 라운드 하실 분들만 거의 접수가 되죠. 혹시라도 잘못 오는 경우에는 넘겨준다는 얘기고, 그러면 이렇게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발표할 수 있는 기회. 뭐 그래서 우리 이벤터스나 또는 온오프믹스에서 엔젤 리더스 포럼이나 고벤처 포럼이나 이런 것도 검색해 보시면 있으실 거고, 한 번 정도 가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것들은 이런 거나 아니면 이제 그 디캠프에서 운영하는 디데이, 매월 네 번째 목요일 날, 저도 예전에 많이 갔었는데 이제 점점 못 가고 있네요.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얘기하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엔젤 있고, 그 다음에 AC 같은 경우에는 온오프믹스나 이벤터스 이렇게 공고가 올라와요. 투자나 배치,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네임드가 없는 곳들은 이렇게 외부 트래픽을 받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올리는 거고, 네임드가 있는 곳은 다들 그냥 자체적으로 홈페이지에서 배치를 진행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제일 유명한 게 우리 뭐 카드 결제 하시면 한 번쯤은 받아보셨을 KG 이니시스, 이니시스라는 회사를 창업해가지고 KG에 매각하신 권도균 대표님께서 이제 운영하시고 있는 우리나라 관련 대표 엑셀러레이터죠.
글로벌 진출을 꿈꾸고 계신 분이라고 하면 스파크랩 좀 추천드리고, 그 다음에 뭐 우리가 딥테크 좀 하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블루포인트 파트너스 좀 추천드립니다. 굉장히 많이 공격적으로 1년에 뭐 100개 가까이 작년에 120개 기업에 100억 정도 투자하셨죠. CNT테크도 뭐 회신 잘해주기로 유명하고요. 중소벤처기업부 등록 엑셀러레이터 현황이라고 검색하시면 구글이 나오는데, 요 창진원에서 요 탭을 똑같이 따라 하셔야 돼요. 홈에 멘토링에 창업 기획사 등록 제도에 요 등록 현황이라는 요 탭을 클릭하면 되는데, 생각보다 찾기가 좀 쉽진 않더라고요. 아무튼 보면은 창진원에 이런 홈페이지가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컨트롤 F 한번 해볼까요? 우리 인터넷 연결돼 있다면 하고, 아니면 넘어갈게요. 해봅시다. 여기에서 멘토링 컨설팅 교육으로 가서, 여기에서 이 페이지로 가서, 이게 계속 페이지가 바뀌어요. 컨설팅 아니고 페이지 여기 있네요. 창업기획사 페이지 넘어왔네. 창업기획사의 등록 현황으로 와서 보면은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476개가 등록됐네요. 그래서 여기가 집 모양이 이제 홈페이지고, 옛날에 전화번호가 써 있었었는데 제가 강의한 보면 지금 전화번호 이게 자꾸 크롤링돼서 스팸이 많이 오는지 블라인드 해놨더라고요. 여기서 뭘 해야 되냐면 컨트롤 F. 컨트롤 F 하면 우리 찾기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컨텐츠다. 그럼 컨텐츠. 내가 뭐 제조다 하면 제조 치면 143개가 나는 제조에 대해서 투자 관심이 있다 라고 명시해 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내 분야 플러스 하나를 더 검색하셔야 되는데, 전 분야. 이렇게 전 분야라는 키워드가 86개 영사가 있어요. 그래서 어디에서도 들어보지 못하는 게, 제가 실습하는 이렇게 진짜 넘어가드리는 강의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연락하면 된다. A씨들은 이런 컨택 포인트를 가지고 연락하면 된다. 그 다음에 지금 팁스가 빠진 것 같아요, 그죠? 팁스 얘기가 좀 빠졌는데, 팁스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팁스타운이라고 검색하시면 되고, 팁스타운 검색하시면 이렇게 그 프로그램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여기 어플라이를 공식적으로 할 수 있는 채널이 존재해요. 여기서 어플라이를 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의지와 열정이 있으신 분이라고 하면 여기에 이제 파트너가 이제 101개가 이렇게 리스트업이 돼 있거든요. 104개가. 그럼 이걸 클릭을 하면 그 개별 곳에 대한 그 홈페이지들이 있고 메일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어떤 포트폴리오들이 있고,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 이번에 선정되신 곳인데 되게 위로 올려줬네요. 한번 또 리뉴얼을 했군요. 우리 원래 미래기술주에 계시다가 여기 IG벤처 이사님이셨다가 이번에 대표님 되신 분이신데, 약간 이게 테마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는 금성백조 CBC거든요. 그래서 약간 건설과 관련된 뭐 이런 것들 하시는 분들은 뭐 이런 것들 좀 어플라이 하시면 좋고, 이번에 재선정되면서 이거 홈페이지 리뉴얼 했군요. 여기도 사실 아이빌트도 5년이 넘어가지고 이번에 그 재선정 심사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엔젤투자 알아봤고, 엑셀러레이터 알아봤죠. 거기에 팁스 운영사까지 같이 알아봤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VC들 어떻게 봐야 되는지, VC 같은 경우에 더 VC 우리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예전
되게 재밌는 얘기 비하인드 스토리는 여기 대표님이 20대 개발자 1인이었었고 이걸 거의 한 3년 동안 혼자 데이터 수집하고 워킹하셨어요. 그 이후에 투자받고 진행을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되게 오랫동안 1인 기업으로 운영했던 플랫폼인데 사실 대부분은 모르셨던 이런 케이스고 그 다음에 내가 뭐 벤처기업 등록하면 벤처기업 협회라든지 이런 것들 통해서 VC 만날 수 있는 기회 있고 예전에 비해서 사실 VC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너무 많아진 것 같아요. 오늘도 사실 어떤 행사에 있는데 VC 10명만 섭외해달라고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지인들 카톡 보내가지고 명단 정리해가지고 좀 보내드렸는데 또 이제 벤처 캐피탈 협회에서도 이런 행사들을 하고 이렇게 벤처 투자 종합 포털이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여기 들어가시면 이 기존에 이렇게 조금 뭔가 가독성이 좀 좋지 않았었는데 이런 것들 좀 가독성 좋게 예전에는 이렇게 공시라는 걸 통해 가지고 뭔가 볼 수 있게끔 해놨었는데 지금은 벤처 투자 종합 포털이라고 하는 사이트를 들어가시면 많이 볼 수 있게끔 되어 있다. 웹 브라우저 연 김에 한번 봐드릴게요. 협회에서 만든 거고 이렇게 이제 투자 검색이라고 해서 내가 예를 들면 뭐 ICT 서비스를 하는데 예를 들면 나는 그 지방에 있다 티켓 사이즈 전체로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운영사 17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의 JB 벤처스가 중부발전에서 만든 AC 겸 그 팁스 운영사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60억짜리 펀드 결성돼 있고 아까 말씀드렸죠. 나누기 20 정도 하면 된다고. 여기는 그래서 어쨌든 뭐 1억에서 3억 정도 투자하면서 팁스 태워주는 곳이구나.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 벤처 투자자를 찾는 곳이 조금 더 정부가 많이 좀 비대칭이 해소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VC 투자자를 만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실 되게 욕먹을 수도 있지만 소개를 통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사실 창업자일 때 저 첫 번째 창업을 지방에서 했었었는데 그때 강사님들 오셔서 소개를 통해서 가라. 그게 가장 좋다. 난 아는 사람이 없는데 그래서 제가 똑같은 강의 너무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들어낸 테크트리는 약간 그 포트폴리오 회사의 투자 기업을 통해서 소개를 받아라가 실행 전략이에요. 그래서 내가 투자받고 싶은 아까 티켓 사이즈 맞췄을 때 그 회사의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포트폴리오들이 이렇게 명시되어 있거든요. 그 중에 우리 회사하고 협업 가능성이 있는 스타트업 대표님한테 그 회사 대표님한테 우리가 이제 컨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협업을 제안하고 기본적으로 우리 인더스트리 협업이라는 얘기를 할 정도면 우리 인더스트리에 대한 기본적인 그들이 이해를 가지실 수 있는 거고 그렇게 이해를 가지고 있는 기업하고 얘기를 했을 때 너무 좋은 것 같다 협업하자라고 되면 투자 받으셨는데 그 투자 한 곳 어떠냐라고 나도 거꾸로 레퍼 체크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호불호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 정말 돈 하나 쓰기 너무 힘들다 아니면 정말 시집살이 너무 심하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예를 들면 내가 심사역 그 대표님을 내가 설득 못했다고 했을 때 과연 심사역을 만났으면 설득할 수 있을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가 한 번에 더 기회를 획득할 수 있는 거 그렇다고 그 스타트업 대표님이 진짜 뭐 되게 큰 뭐 유니콘이면 내가 못 만나겠지만 사실 고만고만한 팁스나 이렇게 VC 라운드 A 정도 받으신 분들은 어쨌든 협업 포인트를 우리가 얘기하면 약간 이런 스타트업 정신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줌 30분 정도는 전 얼마든지 내일 뭐 다음 주는 못하지만 한 달? 그 다음 달에는 무조건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현실적으로 우리가 VC 소개를 받아서 가야 되는데 그 심사역을 소개받는 방법으로서 실행 전략을 좀 드린 거는 이렇게 협업 가능한 포트폴리오 기업 대표님을 통해서 우리 회사를 설득하고 그게 동의가 되면 그 분을 통해서 심사역 연락처를 받아서 컨택해보는 거가 이런 어떤 소개 제가 가지고 있는 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있으면 받을게요. 질문 없나요?
영광이어서 없는 건지 아니면 이제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중간에 또 질문 생기면 말씀 주세요. 질문이 없을 것을 알고 계속 강의하는 있습니다. 네. 그 우리가 이제 기업 가치 어떻게 산정하는지 이런 것도 되게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대략 어바웃 좀 말씀드리면 그냥 되게 캐주얼하게 좀 말씀드려볼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배치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그냥 10억에서 20억의 기업 가치를 그냥 인정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엔틀러만 되게 특이하게 20억 인정해주는 거고 엔틀러는 되게 특이하게 우리나라하고 좀 정서가 좀 달라서 글로벌이라서 이렇게 육성비를 받아요. 2억을 줬는데 뭐 처음에 5천 넣어주고 1억 넣어준 다음에 다시 또 일부를 받고 막 이렇게 그거를 뭐 이제 자꾸 이제 한국 정서하고 좀 안 맞으니까 막 2번, 3번 계속 안내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예전에 프라이머도 3,500만 원 주고 7% 가져갔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프리 9억까지 올라와서 1억 넣고 10% 가져가는 느낌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생애 최초 멘토링했던 큐리어스라는 팀이 좀 받았었고 올해도 또 한 3년 전부터 제가 계속 소통해오고 있는 인바운드 뷰티 서비스 하고 있는 대표님이 올해 받아서 얘기하고 있는데 본래 아쉬워하시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프로그램 지금 배치 뭐 하고 있으신 아니 다른 엑셀레이팅 뭐 하고 있는 게 있냐 해서 다른 것들 관광과 하고 있으시다고 해서 운영사 어딘지 확인해서 그쪽하고 좀 이렇게 비딩 해가지고 좀 해드리려고 했는데 거기에서 10억, 20억 대표님 느끼기에는 2배 차일 수 있는데 사실 사실 큰 의미가 없는 거라서 어쨌든 그냥 빨리 결정하시고 재지 말고 그냥 가셔라라고 말씀드렸었어요. 그래서 보통 배치 프로그램이 그 정도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팁스 하는 것들도 사실은 그 팁스 운영사들 보면 여기 평균 지분 취득률이라고 써있거든요. 지웠나? 네, 지웠네. 아니 있네요. 네, 평균 지분 취득률 3.8%. 1억 넣고 3.8%? 되게 잘 쳐주는데? 무슨 얘기냐면요. 이게 동전의 양면 같은 느낌이에요. 15% 가까이 되는 분들도 있거든요. 여기 지워졌네. 여기 저도 LP로 참여하고 있는 곳이기도 하고 제가 LP로 참여하는 곳이 여러 곳이 있는데 여기 제가 LP로 참여하고 제가 엔젤 투자했던 것들 투자했는데 팁스 했는데 그때 그냥 이런 거 15% 가지겠다고 딱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기업별로 치워 팁스 그래 하자 했는데 그렇게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동전의 양면이라고 말씀드린 취지가 밸류를 높게 쳐주는 게 그냥 후하게 막 팍팍 준다는 게 아니고요. 기업의 성장 단계에 있어서 약간 우리 팀이 있고 그 팀이 시장 진입 성과가 있을 수 있고 그게 얼마큼 스케일업 되는지 이렇게 성장이 되잖아요. 그 과정 속에서 기업 가치가 높더라도 우리는 시장 진입 성과가 명확한 팀들만 투자하겠다가 방금 전에 아까 보여줬던 카이트 재단이나 3.8% 하는 곳들이라고 반대 사이드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의미를. 근데 여기는 10% 이상을 하는 곳들은 정말 팀이 있는데 프로덕트 없어도 투자를 할 수 있는 곳들이 더 지분 비율을 후하게 가져가지만 어쨌든 더 얼리의 팀들을 보는 곳이라고 그 이면의 의미를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팁스 운영사들의 50% 이상이 이렇게 30억 밸류 수준에서도 많이 워킹된다. 50억 밸류 이하로가 거의 8, 90%의 포션을 차지하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더존이나 이런 것들은 100억 밸류 이상도 자기네들이 그냥 1% 취득하는데 팁스 막 태워주고도 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정말 찐 이렇게 투자라기보다는 사회 환원 정책 같은 느낌으로 하고 우리하고 협업 포인트가 가능한 것도 있으면 그냥 해주는 느낌이라서 그 결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어떤 시장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린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래서 보통 이렇게 계약서라는 것들은 회사 가치 협상 그리고 부대 가치 조건의 합. 그래서 결국은 이런 창업 기업의 초기의 기업 가치는 절대 계산하는 게 아니다. DCF해서 우리 서류는 만들죠. 어쨌든 워킹은 해야 되니까. 그래서 미래 현금 흐름을 땡겨다가 계산해가지고 할인해서 약간 이런 거죠. 아주 심플하게는 이제 내일의 100원하고 오늘의 100원은 똑같지만 10년 후에 1000만 원하고 내일의 1000만 원은 좀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거를 내가 받으려면 할인을 해야겠죠.
그거 똑같이 동일시 하려면 그래서 결국 이제 이걸 계산은 내부적으로는 하지만 실제로 실무에서는 그걸 계산해서 그걸 가지고 디스커션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협상의 영역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이제 개별 협상하기 시전 배치에서는 그냥 딱 정해놓고 이 룰 할 사람만 들어와 이런 거고 그게 아니면 이제 협상을 하는 건데 그 협상이라는 게 뭔가 이렇게 계산한다기보다는 우리가 지금 이번에 라운드에 얼마 돈이 필요하니까 이 정도 티켓 사이즈 돈을 모으고 있고 그거를 이제 역산하다 보니까 지분 이성률 한 20% 고려하면 이 정도 밸류를 거꾸로 창업개혁 생각하는 경우가 많고 이제 투자자들은 어떻게든 더 갖고 싶은 게 투자자의 마음이죠. 예를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쉬는 시간 없이 그냥 쭉 하고 10분 일찍 끝내드릴게요. 네, 명강에 일찍 끝내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10억을 빌렸을 때 연봉이 10%인 경우하고 10억 투자 받고 지분 10%를 주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회사가 망하면 둘 다 못 받으니까 케이스에 넣지 않았고요. 네, 뭐좀 지지부진하다고 했을 때 이자는 계속 받겠죠. 지지부진해도 그래서 이자를 받고 원금 회수하죠. 근데 투자는 원래 이자라는 개념 자체가 없는 거고 회수가 원활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 회사가 10배 성장한다고 하면 그래서 원래는 10억을 빌리고 10억을 투자받고 10%니까 프리머니 밸류에이션이 90억이고 포스트 밸류가 100억인 거죠. 그래서 10배 성장하면 1000억인 거고 근데 이 10억을 투자한 사람은 이 10억이 이제 100억이 되는 건데 빌려준 사람은 어쨌든 그래도 똑같은 거겠죠. 변화는 없습니다. 어떤 이런 이펙트로 약간 리스크를 분산하기 위해서 우리 기업도 투자를 받는 거고 투자한 사람들도 이런 어떤 머니 레버리지 할 수 있는 기업들을 찾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거, 그 서로의 이해관계가 살피고 서로가 이제 합이 맞아져서 투자 라운드를 도는 건데 예를 들면 누군가는 우리 회사 난 무조건 다 잘 될 거고 내가 어느 정도 돈이 있어. 그런 분들은 사실 투자 안 받고도 잘 하는 거고 우리 전통적인 어떤 사업이라는 거는 그냥 내돈내산해서 내가 매출 융자하고 막 사돈에 8촌 돈 다 땡겨가지고 그렇게 해서 30년 전에 다 상장하시고 하셨던 거잖아요. 네,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어떤 이런 기업 성장 단계가 이런 스타트업 투자라는 것들을 통해서 그런 단계를 좀 넘어설 수 있는 것들이 생겨나는 거고 그래서 신주 인수 계약서, 그다음 주주권 계약서, 주요한 주주의 정의에 대한 것들을 계약서를 이렇게 약간 목차가 이렇게 한 3가지 정도로 크게 카테고리에 구분되어 있다. 그래서 신주 발행과 관련돼서는 이런 내용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신주 발행, 그 다음에 주주권 계약 이런 2가지 카테고리가 크게 계약서로는 명시가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신주와 관련해서 우리가 기초 지식이 없으신 분들이 왕왕 있어서 좀 설명드리면 내가 삼성전자 주식을 갖고 있어요. 근데 삼성전자 주식을 내가 팔았어. 그러면 그 판 돈이 내 주머니로 들어와요? 아니면 삼성전자로 가요? 내 주머니로 들어오잖아요. 이렇게 개인 간 주머니에서 주머니로 돈이 움직이는 거는 이제 구주거래라고 하면 되고요. 이 주식을 새로 발행하는 거, 이건 일종의 조폐공사가 돈을 새로 찍어내는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 스타트업이 투자를 받는다라고 하는 거는 그 돈을 대표님이 가져가는 게 아니라 법인 통장에 돈이 꽂히고 회사가 조폐공사처럼 법인이 새로 주식을 발행해서 주식 발행한 돈 가지고 있는 주식을 법인 통장에 있는 돈을 받고 법인이 그 주식을 보내주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주권 계약서는 이런 거죠. 내가 투자를 했으니까 앞으로 다음 투자 받을 때는 나한테 무조건 나 할지 말지 물어봐. 약간 이런 것들을 리스트업 해가지고 계약서상으로 적용해 놓은 거예요. 앞으로 어디에 새로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새로 투자하는 게 다른 법인에 투자할 때 나한테 물어봐. 아니면 얼마 이상의 돈이 회사에서 지출될 경우에는 우리 동의를 받아야 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계약서상으로 서로가 이행해야 될 의무와 권리 같은 것들을 다 리스트업 해놓은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용어를 잘 알아야 돼요. 이게 별거 아니지만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냐면 내가 3M 테이프, 양면 테이프가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어디 이렇게 막 공구상가 가가지고 이렇게 도매하는 데 가서 살 때 A는 예를 들어서 그거 있잖아요. 테이프인데 이렇게 붙이고 반대쪽 띄면은 반대쪽 붙일 수 있는 거 그거 한 박스만 주세요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A와
B는 3M 3T짜리 T2로 한 박스 얼마예요? 라고 얘기했을 때 이 판매하시는 분이 가격을 좀 다르게 부를 수도 있을 것 같지 않나요? 예, 예.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냐면 투자자도 투자를 받으러 오시는 분들의 수준에 따라서 밸류뿐만 아니라 이걸 할지 말지도 결정하고 저도 심지어 드랍했던 케이스도 있어요. 어떤 케이스였냐면 저 정말 몰라서 그러는데 이거 정말 투자받고 사업하다가 잘 안 되면 이거 제가 갚아야 되는 건가요? 이 법인 회계와 그리고 사실 이렇게 개인 회계 구분이 또 나중에 통장을 까보면 주머니돈 쌈짓돈처럼 이렇게 돈이 막 너무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한 법인들도 있거든요. 그게 결국은 이제 뭐 배후횡령 이슈들로 나중에 커질 수도 있는 거고 재무에 대한 대표님이 분리 개념이 아예 없다고 생각하면 고양이한테 뭐 생선가게 맡길 수가 없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으로. 그래서 예를 들어 대표님한테도 대표님 뭐 굉장히 기업 좋은 것 같은데 혹시 뭐 이전 투자 이력 있으세요? 이전 투자 없어요. 뭐 이번에 뭐 투자 라운드 진짜 돌고 계신 거예요? 뭐 모집금이 얼마나 생각하세요? 뭐 밸류는 얼마나 생각하세요? 근데 A라는 기업은 예를 들어 저희 뭐 30억 밸류로 해서 한 2, 3억 정도 모으는 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라고 명확하게 얘기하는 것과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요. 뭐 돈 많이 주면 좋은 거고 기업 가치도 많이 주면 좋은 거 아닐까요? 이렇게 얘기하면 아직 너는 받을 때가 아닌 것 같다. 느낌 확 오거든요. 네. 좀 더 굴르다가 고생하고 다시 오세요. 일단 네 일단 한국 정서상 알겠어요라고 일단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아까 VC 투자 운영 원리 얘기할 때도 얘기 드리려다가 깜빡했던 케이스인데 제가 한 3년 전 우리 코로나 직전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금 되게 오르기 전에 이렇게 바이오 투자 좀 받으신 분이 생산 라인이나 뭔가 이렇게 좀 구축하시고 싶어서 융자하고 투자 막 이런 것들을 고민하시던 중에 카이스트였나 디지스트였나 여기서 뭐 이렇게 어디서 만났을 때 네트워킹 행사에서 만났는데 저희 뭐 투자 얼마 정도 모집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하셔서 저는 이제 보통 이 질문을 좀 되게 유하게 드리거든요. 왜냐면 기업은 괜찮은 것 같은데 대표님이 이런 지식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있는지를 모르니까 되게 너무 딥하게 확 들어가면 거부감이 있을 수 있어서 저희도 어차피 수익을 내려고 투자하는 건데 저희가 그러면 몇 년 후에 얼마 정도 수익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라고 이렇게 되게 애둘러서 말씀드렸는데 그때 되게 금리가 싸던 시절에서 복리로 한 8% 정도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의 답변이 왔어요. 그래서 네 말씀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뒤돌았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그만큼 나오면 평타인데 그거 하지 말아야 될 행동에 가까운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 정도의 의식을 갖고 있는 분을 내가 막 갑잡고 막 판서를 하면서 막 설명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이제 일단 거르고 가는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 기업 가치를 30억 정도 생각한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이 장표에서의 차이점이 생겨나요. 뭐냐면 투자자는 3억 투자 받고 30억이라고 생각하는 거고 기업 대표님은 개념이 아예 없거나 아니면 우리는 지금 회사 가치가 30억이고 3억이 투자 받는 거 그렇게 하면 프리하고 이 포스트가 10%가 차이가 나거든요. 항상 이제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얘기하면 항상 그 10%는 투자자가 가져가요. 그래서 물론 협상 때문에라도 어쨌든 밀리기도 하지만 그래서 이 프리머니 밸류에이션은 대표님들이 정부 지원 사업 또는 내 돈으로 이렇게 창업해서 연태까지 직원들과 함께 야근하고 만들어낸 지금의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형 가치의 총합이 프리머니 밸류에이션이고 그거 플러스 현금이 포스트머니 밸류에이션이다. 그래서 이런 용어를 좀 익히는 것들이 어디 가서 내가 대화를 할 때 더 그 라운드나 이 투자를 메이드 하는데 분명히 영향이 크다. 그래서 하우스라든지 그래서 약간 저는 아까 결혼 연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많이 만나봐야 된다. 근데 예를 들면 가치관이 싱크가 되는지를 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물론 우리 이 매력적인 이성을 만났을 때 그걸 잘 못해서 이제 이혼이 많이 생길 수도 있는 거지만 어쨌든 제일 좋은 거는 저는 이제 투자든 결혼이든 내 꿈에 응원해주는 사람을 만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처음에 이렇게 명확치 않고 진행되면 투자자라고 생각하면 그냥 무조건 저분 투자자래 투자해주겠지 계속 티켓 사이즈도 안 맞는데 계속 이렇게 하는 거는 옳지 않은 거고 그래서 나는 아이를 키워서 이렇게 키우겠다 아니면 나는 아이에 대한 계획이 있다 없다 이렇게 되게 주요한 가치관을 맞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이게 맞으면 사실 썸을 타든 연애를 하든 결혼을 더 이렇게 고도화해야 될 텐데 그게 아닌데 계속 이렇게 진행하면
그게 약간 불행의 시작인 것 같거든요. 연애 7년 했는데 이 사람 결혼 생각이 없고 나랑 아니고 같이 가 우리 나의 지난 7년 나의 청춘은 어떻게 해서 난 이걸 계속 그게 저는 이제 게임 팬이나 약간 스토커 생성 원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그 투여된 리소스가 너무 아깝기 때문에 이걸 포기할 수 없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인 것처럼 그래서 약간 이 투자자들하고도 처음에 물어봐야 되는 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번에 이렇게 투자받으려고 하는데 그런 것과 관련해서 투자할 수 있는 재원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모텔 뭐 펀드 받아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티켓 사이즈 맞아요? 아니래. 우리는 뭐 임팩트 펀드 투자 안 하고 티켓 사이즈도 안 맞아. 그럼 더 이상 얘기할 필요 없이 그냥 바로 뒤도 안 돌아보고 나와야 되는데 우리는 그걸 못하는 게 사실 문제인 거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좀 초반에 스크리닝하면서 필터링 해야 되는 거 그들만 우리를 필터링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시간도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창업자들도 그런 활동들을 좀 하시고 되게 처음부터 그렇게 날카롭게 죄송한데 뭐 저는 이런 사업 하는데 관련해서 투자 포트폴리오나 저희 스테이지가 이런 건데 스테이지가 맞나요? 맞는 펀드가 있나라고 물어봤을 때 상대방도 그러면 더 너무 좋아요. 저희가 없습니다라고 하면 없으면 없다고 얘기하고 그냥 빠이빠이 하면 되고 그다음에 있으면 있다고 얘기하고 뭐 그거 제가 심사했었는데 뭐 이렇게 얘기하면 더 진척도가 빨라지는 느낌이죠. 그래서 그냥 약간 소개팅 하는데 뭐 좋아해요, 뭐 먹어요, 뭐 취미는 뭐예요 이런 거 얘기하는 것보다는 딱 더 딥하게 나 뮤지컬 좋아하는데 너 뮤지컬 좋아해? 뮤지컬 뭐 봤어? 그럼 더 급격하게 확 좋아지거나 아니면 뮤지컬 극혐이면 그냥 빠이빠이 하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뭔가 우리가 투자자를 만났을 때도 그 눈치 보지 말고 4시간도 굉장히 소중하니까 그렇게 하시고 어차피 안 될 것들은 안 되고 그래서 제가 어제도 한 6분을 1시간씩 IR 컨설팅 해드렸는데 너무 그 시장 배경이랑 친절하게 막 설명을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표님께 딱 말씀드려요. 대표님 이거를 설명해야 알아듣는 사람은 절대 투자하지 않는다. 게임 투자 한 번도 안 한 사람은 게임 투자 못하고 영화 투자 한 번도 안 한 사람은 영화 투자 못하고 피테크 투자 한 번도 안 한 사람은 투자 못해요. 대표님 이걸 이 정도 그레이드까지 낮춰서 설명할 필요 전혀 없고 그냥 사업 설명 배경으로 반절을 쓰시는 거 너무 아깝다. 그냥 2장으로 함축해서 이렇게 얘기하시고 모르는 사람 그냥 버리고 아는 사람만 설명하고 이거 아는 사람들만 네트워킹 하시고 명함하시고 모르는 사람 혹시 잠재적으로 절대 그럴 일 없다. 원래 나는 클래식에 듣고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되게 우아하게 맨날 이렇게 파스타만 먹던 사람이 남자친구 만나서 갑자기 트로트 들으면서 대장적인 어울릴 없지 않냐. 뭐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나의 숨겨진 소울을 찾을 수도 있겠지만 그거 확률 쉽지 않다. 그거를 찾는 거는 너무 비효율적이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결국 우리가 창업이라는 게 가설없는 과정이고 어떻게 하면 그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느냐가 핵심이고 내가 투자를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사실은 가설인 거고 어떻게 하면 더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는지 이거에 더 집중하셔라라고 저는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투자자를 그렇게 잠재적 투자자를 받아놓은 것도 메일을 보내거나 계속 소통하는 것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냥 3개월에 한 번씩 수문 참조로 소통하라고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그게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시간 비용 효율적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3개월 동안 이런 일이 있었었고 내부에 이런 이슈들이 있는데 혹시 주변에 이런 네트워크나 이런 것들을 소개시킬 수 있으면 소개시켜 주시고 단체 메일이니까 답장 안 해도 되고 원치 않으면 거절 메일 보내달라. 이 정도로 해서 계속 나하고 명함 주고받았던 사람들 중에 우리 테마나 티켓 사이즈 맞는 사람들한테 계속 이런 식의 뭔가 톤앤 매너로 좀 보내라.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뭐 할 거예요 하지 마라. 왜냐면 이 사람 너무 할 거예요에 너무 많이 노베이로제가 걸려 있어가지고 그냥 했어요로 얘기를 하고 무조건 지킬 수 있는 한계 정도의 약속과 이게 엄청나처럼 너무 잘 성장하고 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것도 사실 그렇게 좋은 톤앤 매너는 아닌 것 같다. 뭔가 이렇게 되게 결국 이면에 사람이 있는 건데 그 사람의 진정성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사실 아이가 태어나서 사춘기 안 거치고 성인이 된다 이 말이 안 되는 것처럼 어쨌든 그 뻔히 벌어져야 될 주주간의 문제와 파운더들의 분쟁, 누군가의 퇴사 이런 문제들이 당연히 발생될 거라는 걸 아는데 너무나 막 뭐 드라마처럼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다 순항하고 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게 그렇게 좋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내부에 이런 이슈가 있는데 그렇다고 무작정 던지는 게 아니라 내부에 이런 이슈가 있는데 그 사람도 답장할 명분을 줘야 되니까 나는 이게 1, 2, 3 정도로 해결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 혹시나 조언 주실 게 있으면 달라 정도로 그거에 대해서 인사이트 주고 싶거나 우리 거에 애착이 있는 사람 답장을 줄 수 있는 질문 정도는 좀 주고 다음번에는 그 지난번에 공유되었던 이슈가 예상했던 대로 한 이 정도로 해결이 됐다 라고 표현하시면 대표님이
경영을 잘 관리하고 있으시구나, 어쨌든 핸들링을 하시는구나, 이런 느낌 줄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 좀 드렸습니다. 여기는 계산 편의상 액면가 5,000원 했는데 5,000원보다는 사실은 500원이 제가 제일 추천하는 거긴 해요. 우리 100원도 할 수 있긴 한데 나중에 되게 기업이 컸을 때 이렇게 액면분할, 액분 해가지고 상장 직전에 약간 또 퍼포먼스 낼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5,000원 하면은 주식 가치가 너무 올라가요,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별거 아니긴 하거든요. 사실 쿠팡도 첫 번째 투자받을 때 자본금 1,000만 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자본금이 중요하진 않은데 보통은 그래도 뭐 3천, 5천 아니 뭐 그냥 사실 되게 낮으면 그냥 뭐 100이든 1000이든 상관은 없다,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기업 가치 산정하고 어떻게 주식 발행 이걸 계산하는지를 좀 실무를 좀 알려드리면, 실제로 주주계약서 날라와도 내가 이거 계산할 줄 모르면 계산이 맞는지 역산을 못해요. 실제로 잘못 심사역이 계산해서 잘못 체결하기도 해요. 나도 잘못 줬는데 여기도 그냥 사인하고. 그래서 어떻게 계산하는지 대충 로직만 좀 머릿속에 좀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앞에 보여줬던 A라는 기업이 예를 들면 대표님이 이제 액면가 5,000원에 만주해서 5천만 원짜리 법인을 설립했다고 해볼게요. 그랬을 때 이 회사가 이제 투자를 이제 워킹을 하면서 누군가한테 이제 투자를 진행하면서 조율을 했겠죠. 아까 말씀드린 이런 협상의 영역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이 기업을 넥스트 마일스톤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 10억이 아니 우리가 원래 20억이 필요하고 한 지분 20억을 한 20% 정도 뭐 하고 싶다, 10% 정도 하고 싶다, 어떤 목표가 있었을 거예요. 그 투자자들 얘기 하다 보니까 20억이 왜 필요해? 이래 해서 우리가 지금 원래 제품이 A밖에 없었는데 제품 B로 라인업하고, 원래는 우리 뭐 국내만 했었는데 해외도 하려고 해요. 그러면 차라리 이걸 한 번에 다 하는 것보다는 우리 조직 규모도 나 아니 어차피 신규 채용도 해야 되니까 국내 좀 더 집중하거나 라인업을 조금 줄여가지고 20억 투자 라운드가 아니라 10억으로 하고 밸류도 서로 조정을 해서 예를 들면 10억을 투자하고 20억 20% 지분을 주기로 확정을 했다고 해볼게요. 이거는 사실 이런 식으로 뭔가 계산한다기보다는 이런 식의 톤앤 매너라고 느끼시는 게 빠를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쨌든 10억을 받고 20%를 주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포스트머니 밸류에이션 20%를 주기로 한 거니까 이걸 이제 이게 20%니까 이걸 역산하면 기업 가치가 프리머니 밸류에이션이 40억인 거고 거기에 10억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계산 여기 되시나요? 여기까지? 그러면 지금 우리 회사 가지고 있는 주식이 만주잖아요. 우리 회사의 현재 가치가 40억이니까 이걸 만주로 나누면 우리 회사의 현재 주당 40만 원인 회사가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어쨌든 10억을 조폐공사처럼 다시 발행해야 되잖아요. 몇 주를 발행할지를 계산해보는 거죠. 그럼 법인에서 2,500주를 발행을 하고 이 대표님은 원래 5,000원에 만주를 가지고 계신 거고, 아까 말씀드렸죠. 구주가 아니에요. 법인에서 생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님은 원래 만주가 그대로 있는 거고 새로 2,500주를 발행해서 투자자가 법인 통장에 돈을 넣고 법인에서 계약서를 줘서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래서 만주가 8,000주로 이동되는 게 아니라 만주는 그대로 있고 2,500주를 새로 발행해서 이 투자자의 지분 비율이 25%고 총 발행량이 만주에서 12,500주로 변경이 되는 거다. 너무 심플하잖아요, 그죠? 재미없죠. 그래서 이게 변수가 있습니다. 스톡옵션 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 벤처기업은 그 법적으로는 50%까지 추가로 발행할 수 있거든요. 근데 보통 투자자들이 계약을 하면서 캡을 씌워요. 그 캡이 모자잖아요. 한계 리밋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10에서 12% 걸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거 10% 이렇게 딱 날라오는데 대표님들 그냥 다 계약서 그냥 찍거든요. 약간 여기서 저는 11% 해주세요. 이렇게 약간 뭔가 우리 그릿 같은 느낌으로 악착같이 좀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 좀 드리고 싶긴 해요. 사실 투자자들이 계약서를 표준 계약서를 내부에서 있는 거를 법무부 검토받은 거를 그냥 풀 버전을 일단 던지는 거예요.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내가 당근에 물건 올릴 때 제일 비싸게 일단 올려보고 안 되면 좀 깎고 하는 것처럼 또 왔는데
깎아달라고 하면 깎아줄 마음이 있는데 깎아달라고 얘기 안 하면 굳이 내가 먼저 깎아줄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일단 풀 계약서를 던지는 거고 대표님이 도장 찍어서 주면은 개꿀, 땡큐 하는 거고 뭐 깎아달라고 하거나 뭐 바꿔달라고 하거나 하면은 검토해볼게요 하고 뭐 조정해줄 수 있는 거 있으면 조정해주는 느낌인 거죠. 그래서 당근 거래 하듯이 약간 협상할 수 있는 거는 내가 협상을 해야 되는데 무작정 이거 도장 안 찍어서 빨리 안 보내면 계약 체결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거 아니다 라는 얘기 드리고 싶고 약간 엔젤이나 이런 거 할 때까지 뭐 법무 검토 받을 필요는 없겠지만 이제 한 3억 5억 넘어가는 이제 시리즈 A, 프리 A 정도 가게 되면 그냥 법무비 300, 500 쓰더라도 변호사 검토 받아보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투자자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야, 어차피 너네 스톡옵션 발행할 거잖아. 네, 해야죠. 나중에 또 계산이 복잡해지니까 이거 미리 떼어놓자. 10% 떼어놓고 나는 어차피 20% 변동이 없어. 응? 나의 욕심이 아니야. 이거 어차피 편하지. 너도 편하니까 떼어놓자. 그러면 이제 창업자가 이제 80, 70 줄어드는 거죠. 네. 근데 사실 이거 발행을 안 한 상황에서 갑자기 기업이 매각 이슈가 있거나 하면은 저거를 발행할 수 있는 타이밍이 안 나오면 투자자는 약간 더 많은 주식을 전체 총량에서 갖고 있게 되겠죠. 네, 그렇게 결국 이 투자 계약서라는 건 모두 많이 써본 투자자한테 유리하게 진행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되는 건데 스톡옵션 풀을 감안하면 이렇게 이거가 20%이고 이걸 70%로 이제 역산하게 될 일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2,500주에 40만 원이었는데 20% 똑같아요, 10억. 근데 70%로 바꾸니까 2,860주에 33만 9,650원이 되는 이게 그냥 마법 같은 일이 발생이 된다. 팁을 또 하나 드리자면 이렇게 창업자들 엑시트 하실 때 또는 이제 구조를 일부 좀 매각할 때 또는 사실 투자 많이 받았는데 나는 아직도 월세 살거나 전세 사시는 대표님들 많이 있어요. 이번에 결혼하는데 자가 집도 하나 없는 게 내 처가집가 너무 창피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선권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거를 내가 뭔가 팔려면 나한테 먼저 얘기하는 투자자의 우선권이 있어요. 그리고 네가 회사를 매각할 때 내 주식도 같이 태걸롱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옷 사면 옷에 이렇게 네임택이 붙여 있잖아요. 네임택을 산 건 아닌데 따라오죠, 무조건. 그래서 예를 들면 이 기업 대표님 투자했는데 이 기업 대표님이 대기업에다가 본인 지분 51%만 다 콜랑 팔고 거기 가서 직장인처럼 창업자로 살면 내 주식의 가치가 이 기업 대기업의 자회사가 됐으니까 누가 사갈 리도 없고 기업 가치도 낮아지고 영업이익 되게 많이 주던 건데 되게 적게 주고 이렇게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표님이 주식을 팔 때 당연히 이제 투자자도 같이 태걸롱이라는 조항을 통해서 기본 조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반대에도 있어요. 드래걸롱이라고 그 일정 이상 이런 컨디션이 됐을 때 소액 주주가 팔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기도 해요. 그런 건 일종의 독소 조항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 회사가 시장 2위 사업자나 3위 사업자에 더 이상 1등하고의 격차를 좁힐 수는 없어. 근데 뭔가 투자금이 들어오면은 뭔가 할 수 있어. 그럴 때 어쨌든 이판삼판으로 한번 해볼 수는 있겠죠. 그리고 투자자는 안 되면 이한테 내가 무조건 이거 팔 수 있을 것 같아. 이 회사 M&A 시킬 수 있을 것 같아. 그럴 때 내 돈 넣고 한번 트라이 시켜보고 안 되면 일정 이상 컨디션에 액션 됐을 때 그 가액으로 팔 수도 있겠죠. 근데 기업이 되게 잘 성장하고 있는데 이미 그 스테이지가 넘어섰는데 갑자기 기업을 판다고 하면 이제 멘붕이 올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독소 조항들을 봐야 되는 거고 그런 것들. 그래서 결국 이런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계약서로 다 명시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질문 하나 받고 없으면 마지막 20분 강의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질문 없나요? 질문? 네. 다른 데 강의에 비해서 다들 눈은 살아있어서 뭔가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제가 잘 강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하우스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투자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을 텐데 투자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으면은 같은 이제 제약이어도 헬스케어도 너무나도 다양한 약재들이 많지만 혹시라도 저희가 이제 만약 스킨스쿠버라고 단정 지은다고 하면은 스킨스쿠버 활동에서는 엄청 이제 폭이 좁아질 수 있잖아요. 국내 시장이 그렇게 큰 시장도 아니다 보니까 그럼 그렇게 됐을 때는 하우스에서는 두 개의 투자를 하지 않나요? 아니면 혹시 하나만 가져가는 건가 싶어서. 네, 지금 투자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되게 영역이 작은 거는 네. 경쟁사 포지션에 투자를 못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예를 들면 아까
바이오처럼 되게 넓은 시장은 예를 들어 똑같이 항암 치료제를 만드는데 예를 들어 뭐 똑같이 취장암을 만드는데 A, B는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거나 시장을 잠식하거나 카니발리제이션이 생기진 않잖아요. 바이오 제약을 만드는 거는. 근데 예를 들면 이렇게 스킨스쿠버 시장에서 뭐 똑같이 스포츠 액티비티 티켓을 파는 업체라고 하면 이 회사에 뭔가 지금 하고 있는데 이 회사에 또 돈이 들어오면 어쨌든 둘이 경쟁의 포지션이 생긴다고 하면 할 수 없죠.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것들 중에 하나도 사실은 이렇게 표현이 좀 격하긴 한데 아이디어 사파리라고 해서 약간 이렇게 경제사 분들 오라고 해서 자료 빼서 보이지 않게 주는 걸로 그러니까 약간 노이즈가 있을 수 있어요. 네. 네, 마지막입니다. 이거를 한 20분 내로 강의 끝내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결국 이제 우리가 개념도 잡았고 어떻게 하면 이 사람 만날 수 있는지도 했고 투자 계약서 대략 포맷이 이런 느낌이구나까지 굉장히 짧은 시간에 엄청나게 임팩트 있는 강의를 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전달해야 되는 문서를 뭔가 전달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문서를 전달해야지 내가 좀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을까? 이 사람하고 소통을 하기 위한 문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IR 사업계획서 작성, 우리 보통 이게 IR이 인베스터 릴레이션이거든요. 사실 처음에 달아봤을 때는 잘 모르겠다 했었는데 이제 이 릴레이션이라는 거가 점점 좀 공감이 되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결국 어떤 투자자들한테 계속 뭔가 소통하기 위한 어떤 이런 자료인 거고 이게 내가 누군가한테 주느냐에 따라서 엔젤 투자자나 벤처 캐피탈이냐에 따라서 소통하면 다르고 심지어 제가 어제 조언드렸던 분한테는 이분은 VC 라운드를 돌지 팁스를 돌지 애매한 영역이에요. 50억 밸류에 5억 모집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따로 만들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VC 라운드는 그냥 50억 밸류에 5억이고 팁스 운영사한테는 50억 밸류에 그냥 1억으로 가시거나 플랜 B로 그냥 30억 밸류에 1억 아예 밸류도 다르게 그냥 어플라이 하시라고. 왜냐면 그 팁스 운영사가 봤을 때 50억 밸류에 1억은 전혀 매력적이지 않은 딜인 것 같아 보였거든요. 그래서 대표님 이 30억 밸류에 1억을 팁스 운영사를 하나를 확보해 놓으시면 되게 마음이 편해서 VC 라운드를 몇 개를 좀 해본 다음에 안 되면 그냥 하지라고 마음이 좀 편해질 수 있는데 거기가 런웨이가 그렇게 많이 나와 있지는 않은 팀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플랜을 짜고 가자. 그럼 대표님 멘탈 케어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좀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래서 이게 누군가한테 보낼지에 따라서 다 이 내용이 좀 다르다. 바쁘고 참을성이 없다.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름을 잘못 쓰는 거 별거 아닌데 기분이 사실 좋지 않고 본문 내용이나 파일명도 사실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투자자들끼리 만나서 우리 하우스에서 무슨 펀드 소년이 주인인데 혹시 괜찮은 게 있어? 그래? 잠깐만 메일 막 찾아보는데 노트북 막 찾아보는데 파일명 검색이 안 돼. 내용에도 그냥 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사실 검색을 하려면 뭔가 거기에 텍스트 키워드가 있어야 되는데 파일명도 그냥 IR 해가지고 2409 23 이렇게 돼 있고 제목도 없고 뭐도 없고 하면은 이제 찾을 수 없는 파일이기도 해요. 심지어 찾았는데 대표님 연락처가 없어서 막 홈페이지 통해 가지고 연락드리는 기업도 있고 이렇게 너무 기본기가 안 돼 있는 경우도 되게 많긴 해요. 그래서 어쨌든 검색을 다시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 문서를 누군가한테 전달해서 내 생각을 전달한다는 거는 저는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일단 내가 내 머릿속에 있는 거를 문서화하면서 저는 하프 이상의 로스가 생겨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걸 반대로 읽는 사람은 이 문서의 제작 의도 취지를 50%밖에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헤드 투 헤드로 보면 전달률이 25%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50% 로스가 두 번 생기면. 그렇기 때문에 특히 그런 관점에서 이제 나는 이런 의도로 이 그림을 넣었는데 잡스 스타일로 이 텍스트가 없으면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되게 그냥 5분 안에 읽을 수 있는 첫 번째 약간 이런 느낌이죠. 제가 결혼이나 연애로 표현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를 들면 심지어 결혼을 하려고 작정하고 만난 결혼정보 회사나 중매 자리에서라도 이 사람이 막 진짜 3시간짜리 PPT로 나는 어떻게 살아왔고 이런 사람이며 우리 가족 관계는 이렇고 내가 학창 시절 이랬고
앞으로 이렇게 우리 가정을 잘 운영하면서 이런 좋은 아빠와 남편이 되겠다라고 3시간 PT한들 결혼을 작정하고 만난 자리라 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좋습니다 결혼합시다라고 얘기할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투자 IR을 그런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릴레이션십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국은 이게 사람이 하는 건데 물론 이제 급사빠도 있고 저도 사실 이렇게 해본 적이 없냐? 있긴 있어요. 근데 그게 일반적이지 않은 거죠. 예를 들면 약간 우리 첫사랑이랑 결혼한 게 일반적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게 특이 케이스니까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이 뭐 캠퍼스 CC로 만나서 30년째 뭐 이렇게 그런 것들은 이제 사실 보도자료에 나올 수 있겠죠. 노부부의 이야기. 근데 뭐 손정이가 마이를 만나서 1시간 만에 그게 보도자료에 나오는 게 첫사랑이랑 이거하고 똑같은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에서 잘 일어나지 않는 일이 보도에 나오는 건데 우리는 그거만 보니까 이게 일반적인 케이스라고 오해하는 거죠. 그래서 절대 그런 포맷이 아니라 아까 연애 썸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목적 펀드가 맞는지 보고 이 테마에 관심이 있는지 보고 이 테마에 관심이 있으면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진척되는지 처음부터 이거에 관심이 없는 사람인데 풀 버전 50장짜리를 보내는 것 자체가 저도 딱 파일 열는데 50장이면 이렇게 로딩 특히 막 파일을 막 100메가, 200메가 막 PDF 막 이렇게 보내시는 분도 있어요. 일단 100메가 수를 확인하고 다운을 받지 않거나 모바일이면 이렇게 딱 열었는데 나도 모르게 열었는데 로딩이 팍 걸려. 닫기. 솔직히 그런 경험 있거든요. 왜냐면 이거는 과학이라고 얘기하기가 좀 그렇지만 이게 무조건 각 잡고 덤비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분의 또래 매너가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다를 가능성이 너무 높아요. 그래서 그냥 처음에는 아까 제가 정부지원 사업의 어떤 스토리를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거와 비슷한 느낌이 제가 가장 추천하는 거고 그런 내용을 함축해서 메일에 좀 넣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아까 이제 A씨나 팁스 운영한테 우리가 어플라이 한다라고 했을 때 이런 톤의 매너였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러이러한 뭐 직장 경험이나 사회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 과정 속에서 이러한 문제를 발견하게 되고 스트레스로 팀원들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MVP를 만들어서 우리가 시장을 검증을 했는데 충분한 시장에 의미 있는 피드백이 있어서 저희가 이걸 본격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법인 설립하고 정부지원섭도 하고 그래서 어쨌든 기승전 결론은 우리가 지금 투자와 관련된 것들을 좀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과정 속에서 나는 아까 그 중소벤처기업 등록 엑셀러레이터 현황을 통해서 당신을 알게 됐고 이 분야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고 하면은 그냥 캐주얼하게 30분 미팅하기를 희망한다. 이 정도의 느낌? 그래서 그냥 이게 어차피 관심 있는 건 관심 있고 관심 없는 건 없거든요. 이렇게 좀 톤 앤 매너를 좀 부드럽게 쓰면 그 중간 그레이한 사람들이 어쨌든 되게 재밌는 팀이네, 관심 있네. 근데 약간 메일의 내용이 투자 받기를 희망하는 A팀입니다. 언제든 불러주시면 찾아뵙겠습니다. 이분은 정말 관심 있는 거 아니고서는 부르기 되게 너무 부담스러워요. 왜냐면 약간 뭔가 자꾸 노이즈에 휘말릴 것 같은 분위기랑 약간 우리 결혼으로 따지면 약간 이런 거죠. 그래서 굉장히 괜찮은 젠틀한 오빠인 것 같은데 갑자기 이 오빠 이런 발언을 한 거죠. 저희 아버님이 내년에 정년 퇴직하셔가지고 내년까지 결혼할 여자를 찾고 있습니다. 한 3개월 만나다 헤어지면 괜히 막샹 박을 것 같고 못 만나겠는 거죠.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걸 굳이 내가 먼저 시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꼭 투자가 되지 않더라도 30분 정도 캐주얼하게 온라인 미팅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일단 첫 번째 메일 보내는 거는 투자를 메이드한 게 아니라 온라인 미팅을 만들어내는 걸 목적으로 해서 궁금하면 만나러 해서 굳이 다 아이디어 사파리 할 필요 다 풀버전 보낼 필요도 없고 그냥 거기에 추천하는 거. 그래서 저는 한 15장 이내로 그냥 퀵하게 5분 내로 그냥 쿡쿡쿡 넘겨봐서 이런 팀이네 이런 거 하고 이런 팀이네 한번 볼까? 말까? 그냥 바로 결정해서 다 메일 보낼 수 있는 수준으로 보내는 게 맞고 아까 헤드 투 헤드 말씀드렸잖아요. 문서화로 힘든 거니까 이거를 좀 극복하는 방안이 그냥 줌 무료 사용자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서 줌 열고 그냥 화면 공유 띄우고 나 혼자 레코딩 버튼 누르고 그냥 5분 안에 저희는 이런 팀 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느낌? 에너지가 어쨌든 텍스트보다는 이렇게 음성으로 명확히 전달되고 헤드 투 헤드가 25%면 어쨌든 음성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저는 50% 이상은 전달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5분짜리 영상 있으니까 언제든지 그냥 퀵하게 보세요라고 해요.
그냥 링크 있는 사람만 볼 수 있게끔 그냥 내 유튜브 계정에다 올린 다음에 보내면 그냥 보고 괜찮네? 한번 볼까? 어차피 대론 데뷔고 안 되는 이거 않지만 그냥 그 그레이한 사람들 좀 잡는 톤앤 매너는 그렇게 하는 게 어쨌든 한 번에 메일을 보내는 거의 목적은 온라인 미팅, 온라인 미팅의 목적은 오프라인 미팅으로 내가 조금 스텝을 끊어서 갔으면 좋겠다. 갑자기 처음 만났는데 지금 결혼하자고 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그래서 처음에는 뭐 썸을 타보고 그 다음에 사귀자고 하고 그 다음에 뭐 약간 인사를 해야지 갑자기 뭐 3시간 PT하고 저 이런 사람이 중매에서도 그렇게는 될 수가 없다. 인정하시죠? 네, 그래서 우리 회사의 목적이나 비전을 좀 공유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런 꿈에 동의해주는 사람을 모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여기 보면은 배달의 민족 써있죠. 우리는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배달 산업을 혁신시키고자 하는 기업입니다. 이렇게 딱 명확하게 이 회사가 뭐하는 회사구나 라고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문제죠. 우리가 이제 풀고자 하는 문제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있어도 좋고 없어도 그만인 재미와 흥미를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이게 정말 고통스러운 사람이 많지는 않지만 누군가의 어떤 고통을 해결하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 사실 이 솔루션에 대한 오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막 언론 보도 나오는 것들이 항상 이래 기가 막힌 해결법으로 막 창업을 해가지고 근데 이 솔루션이 그냥 너무나 평범하지만 당연한 거면 그냥 그걸 당연하게 잘할 수 있는 팀이다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거든요. 사실 뭐 배달의 민족이 엄청 뭐 대단한 걸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그 팀 또는 사실 이제 우리 야놀자도 그냥 숙박업소 이렇게 많이 있는 게 온라인으로 넘어가는 거고 뭐 사실 그런 히스토리 원형은 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뭐냐면 우리 야놀자가 원래 다음 카페로 시작한 건지 아시는 분 계세요? 별로 없죠. 그냥 막 보면은 그 뭐 야놀자 대표님, 이수진 대표님이 그 숙박업소에서 원래 청소하시던 분이 너무 좀 비하한 거긴 하지만 이제 그랬는데 이렇게 창업했다가 그냥 거기 계시는 분들이 그때 옛날 지금은 유튜브 있지만 옛날에는 뭐 TV 보고 온 것도 한계고 좀 심심했을 거잖아요. 그 카운터 지키고 있으려면 그래서 이제 카페 같은 것들이 개선하셔가지고 다음 카페 그래서 예전에는 지금만큼 이렇게 뭔가 모텔에 여자친구가 가는 거가 이렇게 약간은 좀 음지의 영역이었다고 하면 지금 되게 좀 밝은 영역으로 왔다고 하면 그럼 이제 여자친구한테 뭐 이렇게 뭔가 되게 뭐 이벤트도 열어주고 뭐 하고 싶은데 이제 내가 그 숙박업소에 대한 데이터가 없으니까 그런 카페에서 여자친구한테 뭐 프로포즈하고 좋은 카페 아니면 놀러가 뭐 하는 아니면 여자친구하고 첫 번째 경험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처음 여자친구하고 모텔 갔는데 이제 우중충하면 이제 그다음부터 절대 안 간다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약간 그런 것들을 이제 알려주는 이런 정보 마당 같은 느낌으로 처음에 다 카페로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사실 정확하게 제가 직접 체험은 못 해봤어요. 카페를. 그래서 제가 여담으로 또 아시는 이런 카페로 되게 지금 한 1,000원 정도 밸류 기업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저는 대표님 뭐 잘하고 너무 잘합니다. 나 때 이렇게 카페로 했던 사람 중에 자기가 제일 성공 못했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네이버에 자동차 카페 한 70개 갖고 계신 분이 있는데 기업같이 되게 높은 그런 기업들 자회사를 여러 개를 운영하고 계세요. 그래서 얘가 옆으로 빠졌는데 그래서 결론은 그 솔루션이 뭔가 기발해야 된다는 생각들을 안 하셨으면 좋겠다. 그냥 우리는 되게 이거의 해결 방법은 이건데 우리는 누구보다 이거를 그냥 비용 효율적으로 잘하고 있는 팀이에요. 기민한 팀이에요를 그냥 증명하면 된다. 그래서 이거 얘기 나온 김에 그냥 얘기 드리면 저는 이제 투자 로직을 이제 3단계로 생각하거든요. 시장이 존재하는가? 의미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는 팀인가? 내가 여기 돈 내면 뺄 수 있나? 이렇게 3단계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사실 이렇게 아까 사람마다 호불호의 영역인 것 같아요. 누군가는 스타트업이 콜드체인 한다고 했을 때 할 수 있지 라고 생각하고 마켓 관리 투자를 하는 거고 누구는 그 스타트업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라고 투자를 못 하는 거고 우리 지금 쓰고 있는 카톡도 국내 VC들이 처음에 투자를 못해서 텐센트한테 700억 받으면서 30% 지분 희석하고 맨 처음 시작을 한 거거든요.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냐면 그냥 그거는 그냥 개인 인사이트의 영역인 거고 저 투자했던 것 중에 100배수 이상 회수한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 팀 프로덕트 없는 팀인데도 투자했었던 팀도 있고 7번 쫓아가서 투자한 팀도 있어요. 그렇게 그냥 그거는 내가 이거는 무조건 잘 아는 영역이고 이거는 된다. 이 팀 너무 좋다. 생각하면 그걸 할 수 있는 거는 약간 그 인사이트 영역인 것 같고 저도 모르는 영역이 더 많죠. 그래서 이거는 첫 번째는 그런 영역이고 두 번째는
효과를 낼 수 있는 팀인가? 이게 결국 제가 가설 검증 효율화, 뭐 상업 성공 요인의 팀이라고 얘기하는 것과 맞닿아 있는 건데 결국 우리 회사 우리 사업 계획서 같은 거 항상 뭐 어디 정부 지원 사업이든 아니면 IR을 제출하셨으면 넣었으면 좋겠는 것 중에 하나가 팀 이따 페이지에 말씀 못 드릴까봐 저희 회사가 잘 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역량은 저희는 1, 2, 3이라고 객관적 역량, 필요 역량은 3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대표자가 1을 갖고 있고 팀원 2를 갖고 있고 사업은 현재 저희가 갖고 있지 않지만 지금 굉장히 비용 효율적인 파트너를 통해서 이걸 하고 있는데 이 투자 라운드를 통해서 아니면 본 과업을 통해서 이걸 인하우스로 셋업하고 싶습니다. 대표님이 이 사업이 잘 되려고 하면은 뭐가 필요한지 객관적인 메타인지가 정말 잘 돼 있으시네. 그리고 그걸 계속 싱크시키고 자금이나 운영과도 계속 연계를 하고 계시네. 되게 좋은 팀이다 라고 생각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솔루션 너무 기가 막힐 필요 없다. 그냥 우리가 그걸 누구보다 더 빠르게 잘 할 수 있다. 비용 효율적으로 잘 하고 있다 라는 것들을 얘기하시면 된다. 우리가 MVP가 있으면 데모 막 실시간에서 막 뭔가 해주시려고 하는 막 하드웨어 스타팀들도 있는데 저는 그냥 무조건 동영상 그냥 찍어서 오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 드리고 싶은 거고 성과는 이게 엔젤 같은 경우에 성과가 없을 수 있을 것 같고 VC 라운드 같은 경우에 어쨌든 성과의 숫자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기에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뭔가 인사이트 있는 숫자 KPI 좀 설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봤던 케이스 중에 이런 것들이죠. 게임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3일 안에 접속하는 사람이 결제자의 90%더라. 결국 그래서 우리는 3일 안에 어떻게 하면 다시 접속할 수 있을지를 너무 고민했고 그걸 게임 안에 녹여가지고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그냥 숫자로서 KPI 숫자하고 그걸 어떻게 했는지를 얘기를 하면 대표님 그래도 약간 뭔가 데이터 드리븐을 하면서 뭔가 좀 하는 것 같은데 난 잘 모르는 것 같지만 약간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어쨌든 좋은 팀이다라는 것들을 증명하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직원들하고 소통하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뭔가 뭐를 써가지고 이렇게 지금 소통을 저희는 카톡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도 사실 좋은 팀이라는 것들을 프로브 하는 과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을 얘기할 때 약간 어디서 보도자료 해가지고 우리 스크린샷 따가지고 컨트롤 C, 컨트롤 V 하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지 마시고 거기에서 숫자를 빼서 엑셀로 만들어서 표 만들어서 그래프 새로 만드시는 것들 좀 추천드리고 싶다라는 얘기와 약간 인접 시장을 같이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못난이 과일을 거래하는 플랫폼을 하고 싶습니다. 못난이 거래량이 연간 2조예요. 못난이 과일 거래 플랫폼의 비즈니스 모델은 중개 수수료 2%인데 거래량 전체가 우리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이게 너무나 과도한 인접 시장의 표현인 거고 그래서 이 거래 중개 수수료가 100억 되는 시장을 우리가 타겟하고 있습니다. 라고 표현하는 게 맞다라는 거죠. 결국 이 숫자가 명확하게 맞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 숫자가 맞을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원하는 거는 대표님의 어떤 생각의 흐름이 논리적이고 타당한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만들면 100조 시장을 타겟하는데 거기에서 0.1%만 시장을 점유한다 하더라도 얼마가 됩니다. 이거는 사실 그냥 아무런 근거가 없거든요. 사실 그냥 숫자 노름이죠. 그걸 1로 하면 얼마고 저희가 1%를 달성한다면 기업 가치 얼마의 기업이 됩니다. 사실 이제 그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은 믿고 싶지 않고 그런 분들한테 너무 많이 속아가지고 믿지 않죠. 그래서 오히려 반대로 저희가 지금 이 제품을 저희가 여기 광진구에서 팔고 있는데 몇 명한테 노출했을 때 몇 명의 전환율로 몇 명의 구매 전환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걸 곱하기 했을 때 서울구에 몇 개 구로 넘겼을 때 그리고 전국으로 했을 때 곱하기 해보면 저희가 이 정도의 보수적인 전환율을 다운그레이드를 했을 때도 불구하고 매출 얼마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하기 위해서 마케팅 자금이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는 오히려 더 그게 논리 설득이 가능하다는 거죠. 경쟁사는 반드시 있다. 저희가 약간 가지고 있는 시그널, 예를 들면 친구가 전화 왔는데 돈 빌려주고 떼어보신 분들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다 시그널이 나만의 그 데이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있으시군요. 그래가지고 이게 내일 줄게는 내가 봤을 때는 이건 떼일 확률이 너무 높아. 저희 기준도 그거거든요. 오늘 줄게는 더 말할 필요도 없어. 그냥 전화 끊어야 돼. 약간 이런 게 저는 있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창업자한테 빌려주고 못 받는 돈이 너무 많긴 합니다. 이번 달 월급 이렇게 해가지고 못 갚을 거니까 주시고 전화하자. 이제 연락 안 되시는 분도 많고 100개니까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네네. 이제는 얘기가 옆으로 빠졌는데 그래서 저희가 갖고 있는 어떤 게 뭐냐면 세계 최초 이런 거 단어 너무 안 좋아해요. 이러신 분들이 그런 시그널 돈 빌려달라는데 돈 떼먹었던 시그널과 같은 나의 경험에서 받았던 안 좋은 그래서 출연연구소 연구원인데 이게 막 세계 최초고 세계 최고고 제품을 내놓으셔도 될 것 같은데 조금 더 개발을 하시겠다고 하시고 그런 그 기술자의 아집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신 경험들이 좀 있어서 그래서 그런 것과 같은 맥락으로 저희가 경쟁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걸 저희가 별로 안 좋아해요. 투자자들이 기본적으로 그 되게 안 좋은 네거티브한 시그널, 강력한 시그널이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래서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이 사람한테 시간을 뺐든 비용을 뺐으면 그 시간과 비용이 무한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무언가를 줄일 거잖아요. 심지어 뭐 닌텐도의 경쟁자가 뭐 나이키라고 할 정도로 게임을 많이 하면 어차피 운동을 좀 덜하거나 운동복을 덜 재원해서 살 거란 말이죠. 그 정도로 극단적으로 경쟁사가 없다라기보다는 저희가 뭐 고객한테 이런 가치를 제공하는데 저희가 고객의 이런 시간을 가져온다든지 고객의 이런 비용, 문화 생활 비용을 갖고 온다든지 무언가 경쟁 포지션이 전혀 생뚱맞지만 이렇게 표현하는 게 없다고 얘기하는 것보다 낫다. 근데 뭐 그게 자연스럽지 않으면 굳이 여기에 넣다기보다는 그냥 어펜덱스로 빼도 상관없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면 수익 모델 관련해서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요. A 기업은 저희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1, 2, 3의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매출을 3억, 5억, 7억씩 해내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 투자해주세요 라고 하는 A 기업과 B라는 기업은 저희 이 A라는 서비스 너무 사람이 몰려가지고요. 지금 일단 접수 페이지 닫아놓고요. 그냥 이거 하나 하는데도 저희가 다 너무 버거워서 팀원을 더 모집해야 될 것 같아요. 생산 시스템을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게 더 멋진 기업으로 보이나요? 당연히 B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 A로 표현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나이스해 보이지 않다. 회사에 있어도 좋지만 없어도 문제없다. 어떤 얘기를 드리고 싶었냐면 이게 절대 펀딩 레퍼런스를 언급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이 대표님의 경영이나 숫자에 대한 오해를 받을 수 있어요. 나의 의도는 미국에서 중국에서 이 기업이 얼마 기업 가치로 얼마를 펀딩 받은 글로벌리 트렌드에 가까운 유망한 사업이다라는 걸 어필하고 싶은 건데 그 펀딩 레퍼런스를 얘기하는 순간 대표님이 어떤 오해를 받냐면 이 시장 규모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내가 이디야 커피를 저기 뭐 청양 읍내에서 차리려고 해요. 이렇게 가서 이렇게 프랜차이즈 상담을 하는데 이게 지금 강남에서 하루에 몇 잔이 팔리고 권리금이 얼마고 막 얘기를 하면서 막 하면 유동 인구가 다르잖아요. 그러면 이게 되게 나하고 상관없는 얘기처럼 들리잖아요. 그리고 좀 사기꾼 같고. 근데 이렇게 펀딩 레퍼런스를 얘기하는 순간 뭐 10조 가치로 뭐 1조를 투자받았습니다 얘기하는 순간 우리 이게 글로벌 아이템이 상관없어. 제약 이런 상관없어. 근데 그냥 로컬 비즈니스가 어쨌든 메인이라고 하면 이 대표님이 이 사업에 대한 너무 큰 환상을 가지고 계시구나. 약간 이렇게 메타인지 좀 부족하구나 라고 오해받을 수 있기 때문에 펀딩 레퍼런스 얘기하지 말고 그냥 글로벌리 이런 성공 사례들이 있고 이런 것들 저희가 국내에서 미리 준비하고 있는 팀입니다. 이 정도 느낌으로 가셔도 좋겠다. 연락과 계획 3년, 그러니까 1년 반에서 한 2년 정도 쓸 수 있는 것들의 어떤 번레이트 포함해가지고 그래서 대표님들이 되게 러프하게 가계부처럼이라도 그냥 이번 달에 인건비 얼마 나고 작비 얼마 나고 뭐 얼마 나고 그러면 그냥 엑셀로 되게 러프하게 써보세요. 그럼 이렇게 한 달 써하고 그 다음 달도 해보고 이렇게 엑셀로 탭을 이렇게 만들다 보면 1년치를 또 한번 만들어 볼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우리가 투자금이 들어오거나 다음 내년에 얼마 필요한지 인원이 한 명 더 추가되면 여기에 셀 추가해가지고 얼마의 이 테이크에이블 금액이 늘어날지 감이 오는데 이게 감 없는 대표님 진짜 많아요. 그래서 저는 대표님들 딱 매출 얘기했는데 진짜 100원짜리까지 막 10원짜리까지 작년 매출 막 외우고 있는 분들 너무 사랑하고 고정비가 얼마야? 한 3, 4천 들어가나? 잘 모르겠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그게 있어야지 재무 예측이 나오는 거고 그래서 대표님한테 3년 동안 어떻게 돈 쓸지 한번 이렇게 대충 엑셀로 이렇게 좀 해가지고 좀 보내주실 수 있나요?
얘기했을 때 대표님이 딱 보내왔어요. 엑셀 딱 보내왔는데 이제 굉장히 기대감을 열고 딱 열어봤는데 딱딱딱딱 클릭할 때마다 그냥 숫자가 하드 카피로 그냥 딱 쓰여져 있으면 이거는 소설책이잖아요. 그냥 내가 쓰고 싶은 대로 쓴 거잖아요. 근데 전에 백데이터가 있으면 A 값과 B의 값과 증가와 이 인원 한 명이 추가돼서 사칙 연산에 엑셀 함수가 클릭이 돼야 된단 말이죠. 예, 예. 근데 그게 안 되고 그냥 소설을 써서 보내주시면 실망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창업팀들에서 정말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역량은 1, 2, 3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와 관련된 역량을 우리가 이렇게 가지고 있다. 그리고 약간 병풍 효과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약간 이렇게 우리 팀원이 좀 부족하면 다른 팀원들을 갖다 막 넣죠. 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정도는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인 사람만 썼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재원이 들어오면 이분을 모시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현재는 저희가 재원이 없어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무조건 와서 하시고 저희가 그냥 할 수 없이 교통비나 거마비로 50만 원 정도, 100만 원 드리고 있는 분입니다라고 하면 이 정도 사람이면 고문 써도 되는데 실제로 고문님 1년에 3번 안 만나는데 쓰는 사람이 99%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거가 오히려 내가 이렇게 내실이 부족하니까 그런 것들 이렇게 명품 효과로 뭔가 이렇게 포장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들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른 페이지들은 그냥 한 장 정도 담백하게 했으면 좋겠고요. 이 팀원 페이지는 최대한 이렇게 이력을 상세하게 좀 많이 쓰셔서 창업자 A는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어떤 일 뭘 했었었고 여기서 어떤 프로젝트 했었었고 여기서 이 사업과 관련된 인사이트 뭐를 얻었었고 B 회사에 다니면서 코파운더 누구를 알게 됐고 이 프로젝트를 같은 색깔로 또 이거 텍스트를 쓰는 거죠. 싱크되게.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그 이력이 우리 회사와 맞는 것들만 이렇게 조금 더 디테일한 내용으로 좀 쓰는 형태로 해서 표현해 주셔서 뭔가 이렇게 자랑을 다른 페이지는 좀 담백하게 좀 겸손하게 쓴다고 하면 이 페이지는 그래도 마음껏 좀 자랑할 수 있는 페이지라고 좀 생각하기 때문에 이 페이지는 좀 분량 제한 없이 그런 것들 좀 많이 쓰셔도 되겠다. 그런 것들 쓰면 오히려 이제 부분이나 이런 것들 안 쓰는 게 더 효과적일 것 같다. 이상인 것 같아요. 저는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고 10분 일찍 끝내드렸다고 했는데 좀 죄송합니다. 다들 만족하셨나요? 네. 그래서 이상 그 박수 크게 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